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오블리비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개소리가 참 깁니다. 2.2세 얼간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8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49회 오블리비언 편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러블메이커 이재익입니다. 소개 아주 짧고 간결하고 좋네. 이걸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 간결한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메이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렬의 매일 오후 4시부터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고요. 시네타운에서 정말 비록 습자지처럼 얇디 얇은 영화 지식이지만 영화를 항상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보는 김훈종 PD입니다. 잠깐 나는 트러블메이커고 얘는 이거야. 이 40초 동안에. 아니 그 대신에 가슴으로 보잖아. 좀 가슴으로 보잖아. 다시 할게요. 저 아침 7시부터 이수경의 파워 FM 진행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복수의 탄생이라는 소설 연재하고 있는 트러블메이커이자 PD이자 소설가인 이재익이고요. 항상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조회수 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소설이 워낙 야해서 이걸로 쭉 가려고 이 이미지로 그냥. 고등학생이 보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FM 107.7MHz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봄의 영스트리트 맡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청취율 조사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진짜 그러네. 진짜 청취율 때문에 미치겠다. 졸라 자주 조사해. 졸라 짜증나. 진짜. 하여튼 트러블 좀 이제 그만 만드시고. 제가 오늘 말수가 적으면 청취율 때문에 말수가 적은 거예요, 정말. 한 청취율 잘 나오잖아. 지난번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요? 저 김종 PD는 청취율 올랐죠? 그러게 점점 오르고 있네. 역시 어떡하지? 역시 방송은 가슴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로 만들면 또 번네 또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 또 번네. 저는 영화를 항상 가슴으로 봅니다. 란닝구 좀 그만 입어. 란닝구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또 나를 란닝구를 또 벗게 만드네. 영화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가끔 영화관 가서 눈을 감고 덥다. 단추 한 2개를 풀어 헤치면서 가슴으로 영화를 봅니다. 오늘 우리 정서임 작가 자리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면이야 지금 나랑. 영화는 가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니라 정확히는 tit.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이 두 개가 있잖아. 가슴에 눈이. Suck my teeth, motherfucker.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저 재밌는 메일이 많이 왔던데. 예, 메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린 것부터 일단 소개해 주세요. 자 우선 박아형님. 박아형? 박아형. 박아형. 박아형님. 좋은데 시작부터?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그 유머 있잖아. 자 이재익하고 박은혜 둘 나와. 네, 12명이 나갑니다. 나가. 딴 반에서 막 들어오고. 자 이승훈 PD가 보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했는데 이승훈 PD가 보통 메일 청탁을 안 해요. 뭐 읽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근데 이거는 며칠 전부터 읽어달라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아 형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영화열로 밥 보통은 벌어먹고 사는 아형팍 이렇게 할 텐데. 우린 박아형이지. 아니 아형팍이잖아. 영어로 이름으로 하면. 근데 얘는 왠지 형박일 것 같은. Yes, brother. Yes, I will, brother. Sure will. 안녕하십니까. 영화열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38살 95학번 박아형이라고 합니다. 네. 현직에 있는 직업 특성상 가급적 익명을 요구하고 싶지만 매번 방송마다 헛된 익명 요청 따위 가볍게 쌩까시는 것 같아 그냥 실명 공개합니다. 감이 있어. 그러니까 박아 형님. 형 박아님. 박아 형님. 처음에는 이런저런 팟캐스트 홍수에 지쳐 나인틴을 추천하는 술자리 후배에게 야, 넌 현직 영화인의 자존심도 없냐? 이러면서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40회 다이아드 굿데이 투 다이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재익 PD님이야 어설프긴 하지만 굳이 묵자면 영화판 동업자인 관계인지라 그 캐릭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가 봐요 영화판에서. 아주 사기꾼으로 유명해요. 사기꾼으로 유명할까 과연? 유명해. 박아 형님 진짜 뭔진 모르시지만 있는 건 없는 다 끌어당겨. 뭘 알고 계신지 모르시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하겠지 영화판.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멀쩡한 라디오 PD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멀쩡하지 않구나. 그걸 아시면 되지. 따로 얘기하고 나머지 멀쩡한 라디오 PD들이. 멀쩡한 라디오 PD예요. Fucking brother. 거기에 정말 이 표현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동안 이승훈 PD 목소리에 대해서 평가가 많았잖아요. 이런 표현은 정말 좀 신선하네. 거기에 이승훈 PD의 쇳물을 갈아 마시며 가글한 듯한 탁한 목소리가 쇳물로 가글가글. 철인 28호 느낌인데요. 쇳물을 갈아 마신대. 어. 갈아 마셔가지고 가글한 듯한 탁한 목소리가 영 탐탁치 않아 꾸벅꾸벅 졸며 듣다가 갑자기 낯익은 이름이 튀어나와 저도 모르게 번쩍 눈을 뜨고 볼륨을 높여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저의 귀를 의심케 했던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이승훈 PD가 중학교 시절 싸움장 얘기를 하며 거론했던 정용성이었습니다. 드래곤 캐슬. 89년, 91년 등촌동 백석중학교와 그 주변을 주름 잡았던 싸움장 정용성. 나름 일진이라 깝죽거리던 애들도 차마 쉽게 다구리를 놓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쇳물을 갈아 마시며 가글한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승훈 PD가 나의 중학교 동창이었구나. 맞습니다. 이승훈 PD와 저는 백석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에 돌아와 졸업 앨범을 뒤적거리며 찾아보았더니 역시나 3학년 7반 그 이승훈이 맞더군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어서 그냥 오며 가며 얼굴만 보고 지냈던 사이지만 졸업 이후 까맣게 잊고 살던 동창이 이렇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월급쟁이의 애완을 불태우고 있고 그 방송을 저 같은 놈까지 듣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비록 지금도 그 전에도 이승훈 PD가 프로듀싱한 라디오 프로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동창인 이승훈인지는 몰랐으니까요. 그 이후로 전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인생 팍팍하지만 동창에 대한 의리 하나로 까짓거 돈 드는 거 아닌데 이 방송만은 들어주자. 고맙다 친구야. 그런 결심으로 미처 못 들은 지난 회차들을 열심히 챙겨 들으려 하였으나 나름대로 제 영화 인생도 바빠진 관계로 현재는 힘겹게 5회차까지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순전히 동창에 대한 의리 하나로 들어주는 방송이지만 매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름 기대하며 듣고 있으니 항상 새끼 충만한 방송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박아 형님 밑에 저기 명함을 보니까 주식회사 하리마우 픽처스에서 프로듀서로 계시네요. 하리마우가 그 호랑이란 뜻이죠. 인도네시안 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7급 공무원하고 그게 나온 영화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호랑이란 뜻일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참 마이클 조단 같은 친구였어요. 기억해요 정확히? 아유 이 친구는 우리 중학교에서 다 알아. 모를 수가 없어. 박아 형님이? 마이클 조단 같은 친구야. 진짜? 진짜. 다 박았어요? 막? 아니 골대에 다 박아 넣었나 그냥? 정말 마이클 조단. 농구공은? 다 박아 그냥 하여튼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기저기 막. 그냥 만나면 마이클 조단이구나 알 수 있어 쉽게. 정말. 뭐 까매서 그런 거야? 키가 커서 그런 거야? 농구를 잘해서 농구도 그런 거야? 잘했고 보면 하여튼 마이클 조단이에요 그냥. 마이클 조단이구나. 봐야 알겠다고. 정말 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라. 라디오잖아. 설명을 좀 해봐. 뭔지. 그게 마이클 조단이니까. 레알 마이클 근데 조단이야. 우리 그 옛날 그 압구정고등학교에 그 2학년 때 별명이 개장수인 애가 있었어요. 개장수가 생겼어요. 딱 보면 왠지 약간 개장수 같은데 그런 느낌이 쌍둥이였어. 그래서 한 놈은 압구정고등학교, 한 놈은 현대고등학교 다녔어. 일란속 쌍둥이야. 근데 현대고등학교에서 별명이 개장수인 거야. 씨발 이건 뭐야? 진짜 레알이야 레알. 정말 100% 이건 트루스. 정말로 그때 94학번 남자 중에 압구정고등학교나 현대고등학교 다니는 중 개장수 알 거야 아마. 개장수. 현대 개장수, 압구정 개장수. 근데 둘이 쌍둥이인데 쌍개장수. 그게 이름을 알고 한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약간 개장수 같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심지어 그 아이들은 개장수를 본 적도 없어. 진짜 생각해보면 재밌는 별명들이 학교 갈 때 되게 많았어. 제가 스티브 얘기는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스티브 얘기 한 적 없나요? 몰라요. 없어. 친구 중에 별명이 스티브인 놈이 있어요. 이 새끼가 왜 별명이 스티브냐면 매점에서 혼자 몰래 다이제스티브를 먹다가 걸려가지고
존나 맞았어. 나는 처음에 이렇게 2학년에 올라갔는데 같은 반에 있는데 애들이 스티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스티브라고 부르나 무슨 그때만 600만 불의 사나이 재방송을 할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랑 좀 관련이 있나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서 다이제스티브를 먹다가 걸려. 500원짜리 그 두꺼운 거. 어. 그거 혼자 먹다가 목매서 죽을 수 있어. 그거 그렇지. 혼자 먹기 힘들어 그거는. 하여튼 대단하다. 욕심이 많네. 뭐 그런 애도 있고 한 놈은 그거 혼자 다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겠다. 별명이 새끼짤루야. 새끼짤루. 왜 얘가 새끼짤루인지를 몰랐다? 짤루는 뭐고 새끼짤루는 뭐냐 했더니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알게 됐는데 새끼 손가락을 자른다 그래? 아니 그게 아니야. 왠지는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명이 짤루인 애가 있는데 걔랑 똑같이 생겨서 쬐끔 못하고 새끼짤루야. 주니어네. 짤루 주니어인데 새끼 짤루. 정말 희한한 별명 많았어. 하여튼 저 아형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형이가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잘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농구를 안 했어요. 제가 이승훈 PD도 농구 좀 잘하잖아. 그게 고2 때 농구를 시작했어요. 고2 때 왜 농구를 시작했냐면 그때 고2 때 이제 체육 시험인데 자유투 시험을 보는 거야. 5개를 넣어서 하나 맞추면 2점, 4점, 뭐 6점, 8점, 10점에서 이제 다 넣으면 10점인 건데 전교에서 딱 2명이 빵점이야. 나랑 어떤 애랑.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체육 점수 좀 받아야지 해서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갖고 고3 때 담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새끼야 이럴 거면 그냥 체대를 가라 이 새끼야. 맨날 농구만 해가지고 성적 때문에 농구를 시작했는데 농구 때문에 성적을 망쳤어. 근데 보통 고2쯤 되면 슬슬 농구를 잡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농구를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건 하다가도 느낌이 마치 한 50 초반의 여자를 알게 되는 늦바람이 무섭다. 49살 때 처음 룸사람 가고 늦바람이 무섭다. 늦바람이 무섭다. 가산탕진하고 제가 좀 인생이 그래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국민학교 때 이렇게 반장 부반장 한 번 안 해본 놈 없고 이제 중학교 때쯤엔 정교회장하고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하잖아요. 저는 제가 고3이 딱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봤어요. 내가 반장 부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못 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고3 때 손 들고 제가 반장했어요. 뒤늦게 시작하는 친구구나.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2 때까지 반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고2 때부터 안 하려고 그러죠. 고3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참 독특한 사람이야.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보면 우울할 것 같은 거야.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임종훈 PD 참 독특해요. 네, 다음 메일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인식조님. 인식조. 조인식. 이분은 항상 조인식을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의 그 메일 중에서 제가 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승훈 PD가 좀 판단을 해주세요. 네. 이분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그 퇴마록을 쓰신 이유혁 작가 네. 막 한참 예찬을 하시다가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훈 PD에게 아메리칸 북두권이 있다면 제겐 퇴마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반대 아닌가?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퇴마록을 한참 칭찬하셨어요 이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칭찬하고 퇴마록이라는 영화를 깐 거예요. 소설을 망쳐놨다고. 북두권이 맞아, 저도 그 메일 본 것 같아요. 북두권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만화책을 재밌게 어, 봤는데 북두권 영화가 망쳤듯이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퇴마록이라는 영화가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박광춘 감독의 그 퇴마록 네네, 안성기 그 씨 나오고 추상미 나오는, 신현준 나오고. 근데 그걸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역사상 퇴마록이 진짜 굵은 획을 긋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영화 퇴마록이? 영화 퇴마록이. 저는 소설 그거를 말고? 서울극장에서 봤거든요. 소설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뜬금없는 떡신이 나와요. 떡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찰지게. 그래갖고 한국의 떡신 역사상 그거보다 찰지게 떡신을 정말 저는 이상 극장에서 근데 찾아보셔도 아마 없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비디오로 출시되면서 그 당시 이제 비디오였으니까 비디오로 출시되면서 그 떡 장면이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저 비디오를 봤거든요. 지금 떡 장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른 장면은 모를까 떡 장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 떡 장면이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렇게 뭐 인상적인 장면도 아니야. 주인공들이 떡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신현준은 추상미? 아니 주인공들이 아니면 거의 엑스트라가 떡을 치는 건데 이렇게 화면 전체를 놓고 보면 좌상단 쪽에 침대가 위치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그 좌상단 쪽에서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은 거죠. 침대 머리는 저쪽에 있고 침대 발 쪽이 우리한테 발 쪽과 등 쪽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정상 위로 이제 떡을 치는데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백개미 동양의 여백개미가 미장센이 4분의 3은 비어 있고 나머지 4분의 1에 떡을 치는데 그쪽 눈이 확 가면서 그 떡실은 정말
포르노에도 없었던 정말 획기적인 떡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아, 인상적이었어요. 궁금하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이 떡신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있을 것 같아요. 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 네. 제품이. 시네타운 아, 19 정말 진행이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진행 진짜 날라. 나라가 미쳤어. 나한테 공이 올 줄 몰랐네. 참. 다음은 오늘 이름이 다 특이하시네. 공정식님. 공정하신 분. 정식을 공정식. 19금 영화의 추억이 제목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8학번 셀러리맨입니다. 저보다 윈 연배이신 세 분의 걸쭉하면서도 야릇한 농담거리를 출퇴근마다 듣는 게 요즘의 낙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포항에서 지내온 탓에 문화적으로 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영화 감상, 그것도 일요일에 조조로 말이죠. 당시 포항은 항상 철진한 영화와 19금 빨간색 영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일명 동시상영관 두 곳과 일반적인 단관이 5군데 정도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래도 혈기왕성하다 보니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때보다 강렬해서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인지 몰라도 그런 영화를 의도치 않게 골라서 보게 된 시절이 생각납니다. 세 분 PD님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봤던 영화들입니다. 에드워드 노튼의 프라이멀 피어. 그 영화 되게 좋지. 프라이멀 피어. 재밌죠. 말론 브란도와 마리오 슈나이더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한 20몇 년 만에 들어왔죠. 네네네. 사실은 네. 개봉 상영이 안 되다가 떡의 전설이죠. 떡의 전설. 좋다. 떡의 전설이야. 그런 영화 나오면 좋겠다. 떡의 전설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쓸게요. 복수의 탄생을 쓰고 있으니까. 저 강우석 감독님이 주먹의 전설 이번에 내셨으니까 떡의 전설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나리오 들고. 전설적인 AV 배우의 1대1을 그린. 좋은데? 그래갖고 은퇴했던 AV 배우가 생계를 위해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불끈. 근데 너무 잘해. 아니면 녹음부터 계속 안 되다가 마지막 영화 결말 딱 한 번에 뭐 이런 거. 아니 결국 약물에 의존하냐 마냐를 놓고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지. 이걸 먹어서 내가 해야 되냐. 근데 프로의 자존심으로 약물을 먹기가 싫은 거야. 그런 고뇌. 그리고 제약회사가 막 로비를 들어가고 이러면서 음모론. 강우석 감독님, 자 떡의 전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제가 작가님. 쓰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피 마르소 누님과 존 말코비치가 나왔던 구름 저편에 같은 영화였습니다. 특이한 영화였죠. 프라이멀 피어는 반전 프라이멀 피어의 반전. 그 배우의 그 연기가 에드워드 그게 노튼의 에드워드 연기력.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당시 언론에서 20년 만에 해금, 충격 이런 영화로 이런 요상한 문구로 저를 낚시질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야하진 않았다는. 네. 구름 저편에는 정말로 둥둥 떠다니는 구름만 봐서 제 평생 가장 심하게 낚인 영화로 기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재익 PD님, 이승우 PD님, 김은정 PD님 세 분도 이런 영화들이 하나씩 있으신지요? 그럼 있죠. 저는 참 추억 돋았던 영화가 구니스란 영화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죠. 대한극장 가서 84 봤었는데, 년작. 예. 그 영화를 대한극장에서 봤어? 네네. 저는 야. 지난 겨울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어. 위디스크로 다운받아가지고 손잡고 나란히 봤어요. 저는 대한극장에서 그때 영화 많이 봤어요. 저 백투더퓨처, 그다음에 또 뭐야, 저 엑셀런트 어드벤처 이런 거 봤는데 그때는 줄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엑설런트 어드벤처도 봤어? 그럼요. 극장에서? 야 너 되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어. 그때 줄 쓰면 진짜 막 4시간씩 5시간씩 줄을 서서 영화를 봐야 되는. 왜냐면 단관 전국에 상영이잖아. 단관이니까. 단관 상영. 그 백투더퓨처랑 구니스랑 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구니스는 왜 요새 들어서 이제 참 그러냐면 구니스를 생각하면 인생이 씁쓸해요. 그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예.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프로도가 사실은 구니스의 저 주인공 마이키랑 비슷한 캐릭터잖아요. 왠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은 거기에 샘 gem지로 나오는 션 어스틴인가요? 친구. 걔가 구니스 주인공이잖아. 걔가 커가지고 걔가 됐구나. 졸라 씁쓸한 거야. 씁쓸하구만. 어렸을 때는 주인공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샘 gem지, 미스터 프로도 맨날 이것만 하는. 씁쓸하구만. 씁쓸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샘 gem지를 처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어. 어느 날 하지만 알았지. 저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요. 저 에드워드 어디야? 펄롱 생각하면 그게 어디야? 최근에 나온 터미네이터 사진 봤어요? 생각하면. 에드워드 네. 팔롱 사진 봤어요? 볼 수가 없어. 우리 때 에드워드 참하더라. 팔롱은 정말 그 당시에 꽃미남의 미소년의 상징이지. 그 미소년의 머리 상징. 똑같이 따라하고 다녔어요.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금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예, 앞머리 지금 길게 머리도 약간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 에드워드 팔롱은 그때 터미네이터 2에 나왔을 때는 여학생들이
뻑까지 이런 뻑까. 예, 이런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그 현금 자동 인출기를 터는 장면이 나와요. 터서 이렇게 딱 돈을 꽂는 거 뭐. 친구한테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지머니 그러는데 이 새끼 어린 놈이 섹시하네. 이지머니. 어마어마했지. 잊을 그거. 수가 없네. 어렸을 때만 섹시한 걸로. 유년기에만 섹시했던 걸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걔는 더해 지금. 걔 정말 불쌍하잖아. 누구? 걔 홈얼론에 나왔던 애 누구지? 아우. 아, 맥컬리 맥컬리 컬킨. 컬킨. 아우 걔도 요즘 나오는데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한때 이렇게 막 영화를 누렸다가 그리고 뭐 천재소년 2개 나왔던 저 두기도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연기 오늘 미디어에 뭐 나오는데. 아역 특집인데요. 다 튀어나오는데? 앤드류 안 나오나 앤드류? 앤드류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좀 한때 호강한 캐릭터인 게 왜 스탠바이미 보셨어요? 봤어요. 스탠바이미에 보면 그 뚱땡이가 앤드류잖아. 그게 그- 어디야? 근데 커서 이제 주인공급으로 되는 거지. 어렸을 그러니까. 때는 리버 피닉스 쫄따보였는데 음. 커서는 앤드류로 나오는 거지. 아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네. 발전했어요. 아니 그 저기 뭐지? 케빈은 11살에 13살인가? 12살. 12살이니? 케빈은 12살에 케빈은 뭐 하고 있니 지금? 지금 어른 됐어요. 케빈 말고 거기 누구지? 팬인가? 32살? 여자 주인공? 지금 우리 정선임 작가가 그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컨디션 흑개수를 사다 이 사람 주셨는데 참. 와 진짜 참 이래서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안 돼. 네가 이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여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헛개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제이기 형한테 평소엔 되게 깍듯하고 존댓말 쓰고 이러잖아요. 언제요? 방송에서 평소가 욕하는 거지. 언제? 평소가 언제 얘기하는 거야? 얼마 전에 야, 저 승훈아. 이해할 나 수 진짜 없네? 너 되게 방송에서만큼은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을 접을게. 이거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방치한 인간인데? 진짜 야, 방치한 내이 놈이네. 새끼 이럴 줄 알았어. 야, 웃기는 진짜 놈이네, 이거 매긴다. 진짜? 아니. 뭐냐면 언제 평소에 언제? 아니 이 사람아 그게 평소가 말이 돼 언제야? 지금 평소에 하던 게 지금 2003년에 방송에 근데 2003년 평소에? 2004년? 그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제역 브라더랑 저 문자를 주고받는데 제역 브라더가 나도 이재익 대해도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얼마나 평소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유재학 과장님. 유재익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My 스티븐 friend. 형님 스티븐 형님도 저 채팅을 잠깐 했는데 채팅으로 그러시더라고. 제이기 형 대해도 돼 이러는데 다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이기 형한테 제가 아니 오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대로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접 받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재학 과장님, 스티븐 형님 정확히 알고 계신 정확히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선생님 아까 헛개수 맛있네요. 참. 구니스 진짜 추억 돋는다. 네. 근데 그 영화는 게임도 있었어요. 게임도 재밌지. 너무 그게 재밌었어. 그 애플용 게임이 있고 MSX용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 두 개가 게임이 좀 달라요. 근데 애플용 게임이 훨씬 재밌어. 보통은 MSX용 저는 게임밖에 애플 거. 모르는데 애플 거를 애플 해봤는데 게임이 훨씬 재밌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니스고요. 또 하나는 마계촌인가 마계촌. 그런 마계촌. 게 있어요. 마계촌 마성전설? 마성전설인가 마계촌. 그러니까 마계촌은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이고 마성전설은 마성전설은 팩 꽂아서 이게 MSX로 팩을 하는 거야. 꽂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성전설이야. 맞죠. 마성전설.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면서 막 비행기 컴퓨터로 아니야 마성전설은. 비행기가 카트 같은 거 아니고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마성전설 그거 무슨 뭐지? 비행기 그게 타? 마계촌인가? 마계촌도 그거 안 아, 타. 타고 가는 거 마성전설은 있는데. 아니요 나 타고 진짜 가는 건 이거. 아니고 자꾸 타려고 하지 마세요 이들끼리. 타는 거 너무 좋아해. 뭐든지 타려 그래. 오케이 브라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불도 쐈다가 투명 인간도 됐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마성전설이 2도 있어요 또. 2는 이제 메가 롬팩이라고 해서 처음엔 256K 그 롬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MSX 2가 나오면서 메가 롬팩이란 게 나와요. 그래서 2메가짜리 메가 롬팩으로 마성전설 2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오락은 지금도 하고 싶어져.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 당시에 뭐 인기 있었던 게임이 꿈의 대륙. 꿈의 대륙이 이제 첫 메가 롬팩으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메가 롬팩 첫 게임이어서 꿈의 대륙.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우시아스 뭐 이런 게임들인데 우시아스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독특한 게임이었어요. 그 간다라 미술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 왜 그런 독특한 게임들이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코나미란 게임사가 제일 큰 게임사였어요. 코나미. 코나미인데 코나미가 사실은 야쿠자랑 연관된 게임 회사거든요. 딴 회사들은 야쿠자랑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타이토나 뭐 이런 데들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코나미는 이제 야쿠자랑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특이한 게임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그게. 코나미의 전성기는 한 80년대 중반쯤부터 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되면서 코나미 확 꺾이거든요. 대표작이 뭐죠? 코나미? 코나미의 대표작 꿈의 대륙. 꿈의 대륙? 아니, 오락실에서 몽대륙. 하는 거. 아니요. MSX로 하는. 오락실에서 하는 거는 뭐 오락실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저 뭐 레이싱 게임 이런 거 중에 코나미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오락 많이 했는데 난 오락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릴 때 오락실 안 다녔어? 어릴 때도 그냥 여자애들하고만 놀았어요. 훌륭하네. 주구장창.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변함없는 일생을 살아왔다. 저는 한 그러니까. 30년째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옛날에 저 10대 대학교 때부터. 때 그 신입생 때 딱 들어가니까 음. 선배들이 노래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인데 정말 이제 PD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어릴 때부터 지금 39
9년 인생 바위처럼 발처럼 계속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그러니까. 취미 활동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란 거는 딴 거하고 달라서 거의 무술 수련 수준이에요.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상대방이 알고, 3일 안 하면 세상이 알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무슨 제일 많이 말인데? 했던 게 여자친구랑 같이 국기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떡볶이 먹고 이런 거. 국기원 옆에 있는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런 그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인데 이재 PD도 적용해 보세요. 뭐라고? 떡을 하루를 안 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치면 네가 알고 사흘을 안 치면 온 세상이 다 근데 안다. 중요한 게 그런 날이 있어야지 말이지. 내가 나를 알 기회가 없네. 나를 찾아가는 시간 한번 I want to know myself. 마련해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메일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음은 꿀똥마미님께서 꿀똥맘이? 메일을 주셨는데 네. 요분은 요분만 좀 살짝 발췌해 드릴게요. 이분이 지난번에 잭터 자이언트 킬러 편 보면서 네. 이승 PD가 브라이언 싱어인데 노래를 안 하네? 감독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잖아요. 이 드립을 들으면서 우리 꿀떡마미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감독 이름이 브라이어 싱어인데 감독 이름이 브라인데 브라를 안 했네? 했을지도 모르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형제가 남매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워쇼스키 되는 게 남매를 없어.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형제가 남매되고 막. 우리 라나 워쇼스키 누나. 브라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럼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분은 닉네임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메일도 굉장히 길게 있는데 잘 듣고 있다는 메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청취자 여러분. 제 이름은 클리토리스 논란입니다.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맨날 하는 짓이잖아 이 새끼야. 네가 맨날 놀라게 하잖아 이 새끼야. 하루를 안 놀라게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놀라게 하면 상대가 알고. 야 너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클리토리스 논란님 이런데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언제 한번 모퉁이에서 술이라도 한 잔. 네. 자 조은정님 SBS 라디오 개편 뉴스를 보다가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폐지 소식을 접하고 왠지 모를 서운함에 메일을 씁니다. 1년여 전부터 팟캐스트 19을 통해 입담을 과시해온 이승훈, 이재, 김은종 SBS PD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최신 영화 한 편을 골라 분석하고 영화 음악을 소개하는 시네타운 S를 진행한다. 여기서 빵 터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씁쓸하네요. 씁쓸하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카페에다가 제가 글은 올렸는데 봤어요.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아니요, 이번 아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이면 며칠 뒤죠. 이게 목요일에 나가니까 일요일에 첫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련돼서 좀 한마디 드릴 말씀은 변형은 저희 19은 계속 유지될 거고요. 아마 내용이 재미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질 수는 있는데 드립이 약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바뀔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바뀌는 거는 아마 퍼블리싱 되는 날짜가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이제 퍼블리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요일에 팟캐스트를 먼저 내고 일요일에 이제 지상파를 내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요 날짜는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그럼 방송부터 먼저 하고 공중부터 먼저 하고. 방송부터 먼저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19을 편집해서 S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S가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19보다는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약할 거라고. 이 사정봉스러움이 없어진다고. 근데 먼저 센 걸 듣고 맞아면 먼저 독한 음식을 먹고 나중에 밍밍한 걸 먹으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아마 날짜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바꿀까,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는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그날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방송하기 전에 찾아갔어요. 네.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씁쓸한 게. 아니 김우종 PD는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예. 제일 아쉬웠던 프로그램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 본 적 많을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도 저는 사실은 2%예요. 진짜? 희망사항 변진섭인데 왜냐면은 처음부터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섭외까지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가 없어질 때 제일 씁쓸해요, 사실은.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메일 말고 사실은 아직도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메일이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그 루퍼야 타임머신 접근해서 한 7회쯤 들으시는 분들이 메일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희망사항 변진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아직도 한번 열심히 들어볼게요. 이제 정은님의 영화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전설의 프로그램. 전설의 프로가 돼버렸네요. 슬쩍 자기 걸 신격화시켜. 이게 아주 무서운 놈인데. 내가 보기엔 100만 불짜리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 아니 원래 뭐든지 요절하거나 일찍 가면은 평가 절상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봉원의 으라차차 라디오는 평가 절상이 안 될까요?
다음 메일 소개해 다음은 주시죠. 장아민님. 이름이 멋있다. 잘 듣고 이름들이 다 있다고. 임팩트 있어. 맨 첫 이름부터 벌써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네. 근데 박아영 형박하는 Fuck it, brother. 이거 이길 수가 없어. 형박하는 Fuck 거. it, brother. 형. Fuck it, brother. 걔가 원래 사실 중학교 때 별명이 빠가용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때 무슨 게임이었죠? 무슨 게임의 효과음인데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도 뿌따따 뚜겐 뭐 아따따 뚜겐 뭐 이런 거 있잖아. 뚜게. 그런 것처럼 무슨 게임의 그 효과음이 빠가용 이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만약 내가 박아형이었으면 누군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 Thank you 그랬을 거야. 마이클 조던 같은 친구라니까요. 마이클 빠가용. 조던이에요. 그래요. 장아민님이 잘 듣고 있다고 메일 주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근데 공중파 안 가면 안 돼요라고 유유를 한 100개 정도 달아주셨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중파를 가서 재미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미 박아형으로.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 이 박아형을. Fuck it, brother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참 아이고. 이제 이번 방송은 이제 이승훈 PD가 대표로 이제 먼저 편집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중파용 방송은 주사위를 던져서 셋 중에서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불복이에요. 정말 차태현처럼 운이 없으면 땀을 진다 진짜 한 이거. 8주 연속으로 음. 편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우, 이 좀- 편집이 저희가 보통 2시간짜리 편집을 해서 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편집은 1시간짜리지만 테레비처럼 편집해요. 제가 하루 봤을 종일 걸릴 것 때는 러닝타임 저희가 2시간 녹음하면 2시간 이상이 걸릴 거예요. 분명히. 2시간 이상 정도가 아니에요. 어. 테레비 편집이니까. 왜냐면 심지어 테레비 편집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게 테레비는 화면으로 보이면서 자를 수가 있잖아. 이건 그렇죠. 화면도 없이 생짜로 소리로 잘라야 돼서 다 잘라야죠. 삐 처리해야 되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막 한 8주 연속 걸리면은 어. 울면서 날 안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탈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저희가 주사위를 프로그램 녹음하기 전에 던지면은 그 편집에 걸린 사람은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고 마지막에 주사위를 던질 던져야 거야. 마지막에 던져야 돼요. 정말 내가 쫄깃쫄깃하지. 저는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부루마블 연습해. 내가 꼭 서울을 사는 걸로, 대한민국에 사는 걸로, 서울하고 파리 로마는 내가 꼭 사는 걸로. 그러니까 파리 로마가 아니고 뉴욕이랑 런던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뉴욕 뉴욕- 런던이 제일 아니, 비싸. 아니 서울이 파리 제일 로마가 비싸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비싼데 서울이 맨 끝칸에 있고 일단 까만 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도쿄고요. 뉴욕이. 도쿄 다음에 도쿄, 파리, 콜롬비아 런던, 도쿄 다음에 뉴욕. 콜롬비아호가 있고 콜롬비아호가 있고 파리, 로마, 그다음에 런던, 우대권인가 아니 뉴욕. 한 칸 뛰어. 거기가 뛰고. 우대권이 있나 뭐 그래가지고 그거 공 2개 띄고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진짜 웃기잖아. 해봤어? 진짜 못 재밌어. 해봤어요. 공 2개 띄고 진짜 돈으로 하면 대박이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다음은 박지홍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몬스 박지홍이라고 합니다. 몬스는 뭐야? 뭐 가명이시래요. 가명. 맥심에서 소개된 후에 반에서 줄기차게 듣고 있습니다. 맥심을 보셨대요 이분이. 맥심에 저희가 저 추천 팟캐스트를 올려주셨는데 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자분이 MLB 파크라는 엠팍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엠팍에서 불펜이라는 데다 글을 쓰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맥심에 있었던 기사와 엠팍의 어떤 분이 이제 추천하는 저희 팟캐스트에 이제 추천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약간 다르고. 그래서 최소한 기자분이 그 글을 보고 표절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기자분이 그 엠팍에다 글을 쓰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셋 다 저는 그 기사를 이승훈 PD가 전달해주고 좀 읽는데 저희 셋 다 누구 취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희 그 맥심 같은 거 이제 몇 권 들고 오셔서 취재 좀 해 가시면. 왜 굳이 그렇게 그냥 회식이라도 한번 하면 좋지. 뭐 굳이 몇 권을 왜 들고 와 책을. 에이, 그 맥심 여성 편집자 중에 되게 미인이 계신데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게 뭐냐면 카페에서 만났냐? 아니야. 들어봐. 맥심에서 하루는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표지 모델로 쓰이잖아요. 근데 표지 모델이 빵꾸가 난 거야. 빵꾸 나가가지고 그 편집자분을 갖다가 표지 모델로 썼어. 급하게. 그 정도 근데 퀄리티가 됐다는 거야. 반응이 아주 좋았지. 야, 대단했어요. 대박인데. 오, 지금 우리 정선임 작가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런 확인을 일이 했던 거야. 대박인데. 야, 훌륭하다. 저 저도 그런 편집자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60만 군인들의 희망. 우린 정선임 작가랑 일하잖아요. 정선임 작가도 한번 그러네요. 맥심 찍을래요? 그거 어디 개드립이야? 아메리칸 스타일이 나는 야, 우리 아메리칸에서 공부하셨잖아 정 작가님이. 그러니까 UC 얼바인. 맞지? 얼바인. 얼바인. IRVINE. 우리 흑형들이 저 귀여운 미소에 흠뻑 빠졌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 소리 뭘래? 왜 이상한 소리를 내 이 새끼야. 아니 나는 별 의미도 없이 야 별 의미도 없이 그런 동작을 왜 해? 이런 거 일단 나이 새끼 진짜. 난 몰라. 난 이 새끼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심심해서 한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인기는 정말 많았을 것 같아. 정말 인기 많았죠. 또 겸손까지. 참. 저 겸손한 때는 더 인기가 봤어. 많았어. 봤는데 표정을 봤는데 어떤 특정한 추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어. 추억은 방울방울. 기숙사 A동 그 3층. 아 고마라고. 아유, 더러운 정말. 새끼 진짜. 심심해서. 더럽다 이제. 정말. 그래. 자 내가 다음 나쁜 놈이다. 오창성.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안 나쁜 놈 같잖아 이 새끼야. 내가 잘못했다. 놈 새끼들아, 다 내가 잘못했어. 은희경 작가가 항상 이제 소설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은희경 작가는 본인이 항상 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약을 항상 자기를 위약을 해요. 나 나쁜 사람이야. 나 나쁜 사람이야. 비치.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단점을 감추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은희경 작가의 그런 전략을 이재익 작가가 굉장히 많이 우라카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우라카이 하는 거지. 우라카이야. 이런 거조차 무라카이를 해. 그만하라고. 더럽다고. 그만하자. 오창성님께서 751721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주셨어요. 75년생 친구시구나 재기 형이랑. 무슨 의미일 것 같아? 7517. 자기 생일 아니야? 아니 17은 17은 넘잖아. 17은 넘네. 넘네. 장난하냐? 이 사람이 오블리비언에서 왔나? 이 사람이 타이탄에서 왔나? 아니 1년을 24개월로 살아?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몰라. 751721. 안녕하세요. 메일 제목으로 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나요? 올해 3월에 우연히 팟캐스트에 발견하고 평소 영화를 좋아해서 첫 회를 기점으로 47회까지 정주행했네요. 초반에 메일을 하도 갈구하셔서 바로 메일 하나 던져볼까 하다가 끝까지 듣고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 이제야 보냅니다. 제목으로 보낸 숫자는 제가 세분 PD님에게 바친 나의 소중한 알이 꽉 찬 단 하나의 내용물도 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즉 나인틴의 1회부터 47회까지 전체 방송 시간이 75시간 17분 21초 가로 열고 호회 포함입니다. 초반에는 1시간도 되지 않던 방송 분량이 22화를 기점으로 평균 1시간 40분을 넘더군요. 세분 PD 덕분에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방송 계속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751721 75시간 17분 21초 호회 포함. 오창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진짜. 무서워. 정말 감사해. 이런 분인데 이런 거 하고 있으니 내가 그러니까 이 새끼야. 정말 그 뿌까뿌까 같은 새끼. 다음은 김진기님. 매일 먹고 사는 이거는 그거잖아. 김진기면 옛날에 왜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고구미? 고구미. 오늘의 안무는 고구미디. 고구마다. 오늘의 안무는 고구마다 했는데. 고구미디. 고구미가 니티니티.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알아 뭔지. 고구미. 그래가지고 고구미 하다가 총을 막 쏘니까 김진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진기님. 재밌냐? 안녕하세요. 카페 닉네임 체크 슬리퍼라고 합니다. 체크 슬리퍼는 뭘까? 체크 슬리퍼. 체크 무늬가 있는 슬리퍼겠지. 많이 신었어요? 몰라. 모텔에서? 모텔 가면 있냐? 모텔 가면 있지. 가보질 않아서 인테리어만 보고 와서 모르겠네요. 벽지만 보다 와서. 서울 살고 무역회사 다니고 있는 38 유부남입니다. 시네타운 19 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출퇴근 시간에 저장해놓은 팟캐스트를 듣습니다만 요새는 쭉 다른 팟캐스트는 안 듣고 19만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피디님들의 왁자지껄한 영화 대화를 듣고 있느라면 어느 순간부터 이 팟캐스트는 나의 험한 출근길의 고환이요. 힘든 점심시간에 게브랄티요. 지친 퇴근길에 소분할이 아닌가. 아이고 이 양반. 아이고 배야. 야 에코 좀 넣어봐. 한번 다시 읽어줘. 야, 다 진짜 넣었어요. 시다 시. 나의 험한 출근길에 고환이요. 힘든 점심시간에 게브랄티요. 지친 퇴근길에 소분할이 아닌가 하노라. 정말 이분 진짜 이분도 저처럼 그 약사 아버지를 두셨나 싶습니다 지금. 아이고. 야 근데 고환하고 게브랄티까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소분할은 가래약이거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왠지 딱 어감이 좋아. 어감이 좋아. 맞아 들어가 여기에. 어감이 좋아. 야 이거 옛날에 신구 아저씨가 선전하던 그런 이야기인데. 저와 같은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또래 나이의 PD님들이 겪어온 어린 시절 이야기나 대학 시절 이야기 등은 충분히 저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해서 특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품성 있는 섹시 영화 특집, 성룡 특집, 몬스터 영화 특집, 전쟁 영화 특집, 데이비 핀처 특집, 맷 데이먼 특집, 약 빨고 만든 영화 특집, 픽사 영화 특집 등등등등. 좋네요 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궁금했던 자짜 리스트 올립니다. 좀 해결 좀 해주셨어요. 우선 엑스맨의 마그니토와 미스티, 잤어요. 엑스맨의 울버린과 잤어요, 진그레이, 잤어요. 레옹의 레옹과 마틸다. 잤습니다. 레옹과 마틸다? 잤어. 요즘 이거 좀 안 좋아. 요거 요즘에 좀 요거 좀 불안한데. 요거. 나이 먹고 잤어. 나이 먹고. 레옹이 반바지 입은 거 왔어요? 뭐가? 레옹이 반바지 입은 거 본 적 있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마틸다가 너무 어리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고 요새 잤다고. 지금 요번에 반바지 못 입는 거야. 요번에 레옹이. 재개봉하잖아. 반바지를 못 입는 거야. 음. 긴 바지밖에 못 입는다니까 레옹이. 오케이. 다크나이트의 브루스 웨인과 레이첼, 잤어요. 캐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와 엘리자베스. 잤어요. 야 좀 소울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다 잔 거를 지금 좀 소울 있게 좀 대답해 줘. 정말 잤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오비완 케노비와 오비완 커노비. 파드메. 나탈리 포트만. 여기도 나탈리 포트만이네. 나탈리 포트만이 나왔으니까 잔 거예요. 클로저 보셨죠? 클로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잤어.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면 잔 걸로 다. 정답. 완전 동의한다. 블랙스완도 보시면 자요. 내가 보기에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얘한테. 뭔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오케이전이 있었네.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 뭐 했니 주말에? 나탈리 포트만 주말에 저 카페하고 바에 갔나 보지. 카페 시발이 바를 다녔나 본데. 와우 장룡의 주윤발과 장찌. 그 내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안 잤겠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늘에서 대나무 위에서. 대나무에서 한 걸로. 대나무 위에서? 왔다 대나무 밭에 대숲의 진자. 그러니까. 주윤발. 대나무 진짜로 왔다 대나무 갔다 진짜.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 그곳에서 한 번 앞으로 가면 10m, 뒤로 한 번 빼가면 대나무가 10m. 상징이에요.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훌륭한데. 그러네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 흔들리지면 꺾이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킹콩의 킹콩과 나오미 와츠. 그건 무리야. 그건 무리야. 생각보다 작을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아니. 의외로 작아도 생각보다 작아도 그렇게까지 작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의외로 작아. 아무리 의외로 진짜 작아. 정말 이렇게 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도 내가 다시 무리야. 그 미군 부대 얘기하면 그 이제 샤워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는 같이 하면 이제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보통 이제 카투사가 한 서너 명, 뭐 백인이 한 서너 명, 흑인 한 뭐 대여섯 명, 흑인이 더 많아요. 하다 보면 이제 다들 보잖아요. 제가 아마 흑인 자질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태어나서. 그만하라고. 근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크다고 자지가 큰 게 아니야. 진짜로. 우리 부대에서 제일 자지 작은 흑인이 제일 컸어요. 진짜 한 2m 되는 애인데 거의 뭐 비등비등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킹콩과 나오미 와츠는? 안 잔 걸로. 그래도 킹콩은 5m잖아. 얘는 2m인데. 의외로 작아도 그렇게까지 작을 수는 없어. 정도껏 해야지. 안 돼. 지난주에 저희 그 FM PD들이 파워 FM 전체 PD들이 회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황모 PD가 저희 파워 FM의 황모 PD라고 네네.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네. 황모 PD예요. 황모 그 PD.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 희한한 그렇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선이의 오늘 같은 밤 진행하고 있는 황모 PD라고 삼성전자.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근데 황모 PD가 얘기를 그랬다는 막- 거니? 뭐라는 거니?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자기가 대학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그룹을 했대요. 그룹 사운드를 했대요. 그룹이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룹으로 했다는 줄 알고 지금 정선임 작가도 있는데 지금 그룹으로 사람이. 근데 그룹 사운드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 주저주저해. 그래서 메탈 하면서 P로 시작하는 뭔가가 뒤에 붙는데요. 그래서 강철자지 그랬더니 맞다면서 자기 그 그룹 이름이 메탈 피너스였다면서 부끄럽게 오붓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날 회식에서 기억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랑 김은정 PD랑 나란히 앉았어요. 술 이렇게 먹는데 무슨 얘기만 해놓고 자꾸 누굴 찾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승훈을 찾는 거야. 그렇지. 멘트 쳐놓고 이게 괜찮나 싶어서 습관이 돼서 나이 생각하면 이게 멘트만 쳐놓고 이게 그날 초반에 회식 분위기가 거의 나인틴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잭 PD하고 계속 드립을 날리면서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어요. 회식이 막 빵빵 터지면서 무르익어 갔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했어요. 어. 이승훈 PD의 어떤 그 우리가 드립을 인정. 하나 쳐놓고서 빵 터졌을 때 샘물을 갈아 마신 승훈아, 듯한 웃음소리. 야 승훈아 이거 봤니? 하나 빵 터졌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느꼈죠. 아 왜 그렇게 DJ들과 게스트들이 피디를 무서워하는지. 그렇게 그 우리 그 눈치를 시창을 보는지. 통해 가지고 스튜디오 시창을 통해서 눈치 보는지. 항상 뭐 하나 드립 날리면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우리가 그때 깨달아서 처음으로 진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해놓고 두 가지가 뭔가 봐야 있는데 되는데. 드립이 약했을 때도 쳐다보게 되고 하나 빵 터뜨렸을 때도 승훈이를 찾게 되더라고. 다음은 이무락님, 이무락, 무락, 이름들이 다 무락, 이무락, 장난 아니야. 김진영 이런 이름 이무락, 없어. 무락리, 이무락 익명 요청 드릴게요. 가을로 불러주세요. 가을 이무락님. 이분이 이 저기를 해주셨네. 이재익 PD님. 빤스 두 장 얘기해서 빵 터져서 벤치프레스에 깔렸습니다. 아 그분인가? 아니 그런 분이 그런 많은 분이 거야. 너무 많아요. 사람 여러 병씩만 들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승훈 PD에게는 AS를 요구하셨는데 화담 서경덕을 설명하면서 청산리 벽계수야를 읊을 때 이승훈 PD가 야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하고 묻던 제 친구 생각이 나더군요. 연산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적자가 아니거나 반기서 왕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 메일을 주셨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 연산군은 적자는 아니고요. 큰 아들이 맞습니다. 뭐냐면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실의 소생들은 대군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척들의 그러니까 비라고 하고 빈이라고 하는데 빈들이 낳은 그 사람들은 이제 군이라고 붙죠. 대군이 안 붙고. 그러니까 맞아. 무슨 군이라고 붙으면 큰 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애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광해군 동생이 영창대군이 있습니다. 그 영창대군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의 소생이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장 거죠. 그래서 연산군도 그런 거고요. 예,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좀 잘못돼서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무랑님. 네, 앞으로 이름이 너무 저 멋있어. 벤치프레스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 네. 이거 들으면서 벤치프레스 할 하지 때는 마세요. 안 들으시는 걸로. 이승훈 PD한테 또 서운한 분이 계시네요. 네. 축하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전 왜 서운할까요? 유혜연님. 안녕하세요. 바에서 이승훈 PD와 만난 적이 있다는 메일을 썼던 유혜연입니다. 이승훈 PD님을 만난 곳은 박윤주님이 하시던 카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카페와 바를 아주 그냥 전전하는구나. 전전해. 니들도 한번 다녀봐. 그렇게 돼. 한 번 가면 헤어나올 수 없나? 그러니까 저 이래봬도 카페 출입하는 여자입니다. 세 분의 공중파, 그러니까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지상파죠. 네. 지상파 진출을 축하를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서운한 점도 있고 왠지 남자친구를 빼긴 듯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공중파용 얌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도 살풋이 되고요. 네. 사실은 카페에 가면은 저희 그 다음 카페에 가면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걱정되시는 분들. 근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 왜? 맞아요, 되게 많아요. 저희도 걱정돼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편집할 때 다음 카페도 잘라야 되나? 그럼요. 다음이라서? 응. 이런 씨. 그럼 뭐라고 그러냐? 파란 차. 그러니까 편집을 생각하고 녹음하면 안 돼. 녹음할 때는 편집을 무조건 다 자르. 우리가 술 마실 때 내일을 생각하고 술 마시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내일이 없다는 듯이 마셔야 되잖아. 편집할 때도 편집을 생각하고 녹음을 하면 나 이런 말 하면 꼭 걸리던데 씨발. 진짜. 어쨌든 애들이 걸리잖아. 걱정하는 애들이. 그렇지. 그래. 원래 안 하던 놈들이 걸려. 진짜. 자, 저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상파로 가시면 간접 광고가 없어지겠죠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나인틴에서는 계속 해드립니다. 그럼요. 연락이 우리 해요. 그 바에서 만난 유혜연님은 가치창조라는 출판사를 다니시는데요. 같이 창조. 신생 출판사시래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나온 책 독일 작가 맨 베네트의 천국의 저녁 식사라는 소설을 추천하신다고. 천국의 저녁 식사. 그 이재익 PD가 모텔에서 먹는 저녁 식사가 천국의 저녁 식사죠. 사람 병만 보고 온다고 몇 번을 얘기. 모텔 이름이 천국의 저녁 식사인 거야. 그럴 수 있죠. 괜찮은데? 로맨틱하고 좋은데? 메뉴는 백설기, 송편, 예전에 제가 그 이렇게 되겠죠? 청평 그 호수 근처에서 이런 모텔 간판 본 적이 있어요. 뭐야? 내숭은 이제 그만. 아주 나 그냥 청평 호수를 떨어질 뻔했는데 보다가. 근데 저 일산 쪽에도 그 장흥인가 그쪽에 가면은 재밌는 모텔들이 많이 있어요. 모텔 이름 굉장히 웃기는 데 많아요. 뭐 잠깐 쉬었다 가는 곳,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뭐 하여튼 오만 이름들의 내숭을 모텔들이 또 많아요. 기억나는 게 황혼에서 새벽까지.
좋은데. 황홀에서 새벽까지. 아이고. 자 다음은 김민회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김민회님. 이름이에요. 진짜 오늘 평범한 이름은 김진기 정도밖에 없어. 김진. 그럼 그럼 김진기. 김민회. 회. 저와 사시미. PD님들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 우선 김은종 PD님은 중문과를 나오셔서 중국어를 못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지만 프로그램을 짜지 못합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이거는 의대 나와서 진료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김민혜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정말 거의 진수준이시네요. 이건 좀 다른 거 같은데. 달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러네. 컴공 나와서 프로그램 못 짜면 거의 내 수준 아니니? 아니, 너보다 더 심해,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좀 달라. 나는 니하오마 정도는 알거든. 그러니까. 그래. 자 다음 EJ PD님 야, 크리에이티브. 근데 니하오마는 나도 한다 이 새끼야. 나 이열산수 돼. 어쨌든 김 PD님은 저랑 같은 수준인 걸로. 자 EJ PD님은 크리에이티브 하신 거. 저도 만화를 그립니다. 어허. 따라서 둘 다 크리에이터로 공통점이 있죠. 자 이승우 PD님 저도 카페 여주인을 좋아합니다. 아니 오해하시는데 저는 카페 여주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카페를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참, 그러니까 카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카페 드나드는 여자들도 좋아하고 여주인도 음. 좋아하고. 더군다나 나인틴과의 저의 완전 공통점. 저도 제 웹툰이 목요일날 업데이트됩니다 하셨는데요. 웹툰 작가시구나. 이분이 네이버 목요 웹툰에 기사도라는 어? 웹툰을 그리시는 오, 환쟁이라는 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졸라 재밌어. 저는 그래서 이 메일을 보고서 보셨어요? 저 기사도 옛날 1회 때부터 그때 누가 추천했지? 하여튼 1회 때부터 저는 계속 봤던 만화거든요. 그래요? 엄청 재밌어요. 전 이메일을 보고서 주말에 기사도라는 만화를 웹툰을 찾아봤어요. 근데 전 웹툰이라고 본 거라고는 그 강풀에 몇 개 하고 미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더라. 진짜. 봐야겠죠. 아니 진짜. 그 무슨 막 1회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전형적인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죽여. 박진감 넘치게 막 시작하는 주인공이 누명을 막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제가 더 이상 스포일러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이버에 가시면 기사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웹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이게 인물 배치가 좋아요. 택배 기사인 척하면서 털러 다니는 도둑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택배 기사인 척하는 도둑 그리고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형사 그리고 악당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캐릭터가 이 주인공이 뭐 마냥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 말하자면은 그 어떤 자기의 어. 마지노선이 있는 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픈 거는 지켜줘야 되고 그런 마지노선이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악당도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이런 식의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사카 코타로라는 이제 일본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의 그 소설의 구조와 비슷한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게다가 이게 웹툰계에 사실은 약간 한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게 효과음 같은 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실 땐 소리를 키고 봐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무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도 재밌던데? 그 소리까지 살아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엄청난 만화입니다. 영광이네요. 그 종말의 바보도 봤어요? 종말의 바보 봤죠. 네. 그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종말의 바보 엄청 재밌죠. 그치. 근데 사실 제일 걸작 이사카 코타로는 사실 최고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골든 슬럼버라고 해야 될까? 중력 종말의 비애로. 바도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되게 여러 번 봤었어요. 되게 따뜻한 얘기가 많아요. 그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 로커 있거든요. 그 얘기 되게 따뜻하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사카 코타로 소설 중에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 로커는 소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 소설이에요. 그거랑 혹시 그 골든 슬러버는 영화화된 그거? 영화화된 그거예요. 저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재밌죠. 모던 타임즈, 골든 슬럼버. 그 영화 재밌어요? 데뷔작이 재밌어요 영화도. 데뷔작이 오디오본의 기도라는 이제 소설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소설도 데뷔작부터 벌써 임팩트 있는데 꾸준히 소설 내십니다. 그분이 이제 센다이라는 일본 도시에 사시는데 센다이에 가면은 그 서점들이 책장에 이사카 코타로 책을 따로 분류해서 내놓을 정도로 센다이가 자랑하는 소설가예요. 그렇구나.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그 종말의 바보도 보면 그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센다이에 있잖아요. 대한 얘기예요. 센다이 늘.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자기 동네 이야기가. 그 어쨌든 저 기사도 한번 네이버에 가시면 기사도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러고- 이렇게 재밌게 그러고 보면 웹툰이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제 그 검색창에 시네타운 19 이런 걸 검색을 제가 가끔 해보거든요. 검색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예전에 저희 초반 때도 그 얼마나 초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반 때도 그 시네타운 19을 들으시는 이제 그 분들이 트위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위터 중에 이제 알로에 판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들으시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혹시 김정문 씨? 뭐야.
알로에 판다라며. 나 이 새끼 진짜. 그래서 아유 이재익님 있잖아. 이재익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그 있잖아. 판다가 팬더 아, 팬더. 판다 이 셀이 아니고. 암셀링 알로 한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올리셨길래 이제 김정문께 좋긴 좋더라. 솔직히 보니까 다르지. 다르지 이 사람. 그럼 생식도 다른 생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름난 생식은 어. 달라.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트위터를 봤는데 오 그분이 그 우리 누들누드와 아새끼가에 빛나는 양영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오, 어? 그분이 울 걸 들은 거야? 아새끼가하고 누구? 누들누드 그림 양영순. 양영순 만화 작가가 지금 덴마를 연재하고 계시는 양영수 작가가 우리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아 메일을 보낸 게 트위터로 아니고 우리 걸 트위터에 언급했다 이거지. 어. 시네타운 19 업데이트됐다 뭐 이런 트위터를 올리셨더라고 얼마 전에. 와. 양영순 작가가 어. 아새끼가? 어. 아새끼가? 어. 아니 야. 듣고 계시면 우리 초대석을 한번 모십시다 우리. 듣고 계세요? 양영순 작가님? 양 작가님 저 만약에 듣고 계시면 저 한번 모시고 싶은데. 어. 아 진짜? 양 작가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야 그거 진짜 재밌었잖아. 지금 덴마도 엄청 재밌어요. 덴마. 그래?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 저기서 병광세가 딱 있잖아. 마님이 저쪽에 있어. 다리를 못 걷는데 아, 그거 알지. 아유. 다리를 만드셔서 어. 딱 두둥. 그게 아마 27에 연재했나 그럴 거예요. 두둥. 아빠 다리가 뭐예요? 다리 하면 다리가 두둥. 양영순 작가님이 우리 걸 듣고 있어. 어, 야, 뭐 우리 우리 저 웹툰 작가님들도 많이 들으시네. 김민혜 작가님, 양영순 작가님 정말 김민혜 많은 작가님이라고 그러면 모르니까 환쟁이 작가님. 환정희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정희 작가님이 또 마지막에 PS를 다셨는데 어쩌다 천안을 가게 됐는데 온 김에 호두 과자나 먹을까 하다가 아 우리 또 천안 호두 과자 호선당이 보이더군요. 호선당이지. 차를 얼른 세우고 하나 광덕 먹어봤더니 역시나 만나더군요. 호두만한 호두를 씹는 그 충족감. 누구신지 이름은 모르지만 동준우님, 김동주 양. 김동주 누님. 동준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읽어주셨어요. 오늘 메일 소개 되게 많이 했네. 지금 56분이야. 네. 1시간을 했어. 상남이 형이 어. 최근에 그 하나 주셨는데 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상남이 형도 정말 우리의 그 간접 홍보에 덕을 많이 보셨대요. 화곡역 7번 출구 모퉁이. 모퉁이에서 오셔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나갈 때 살포시 자짜 이러시면서 나가셨다고.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못 해드렸다고. 앞으로는 들어가시자마자 문을 열고서 왜 자짜시라고 말을 못해. 써붙여. 얼마 전에 어떤 분 저 마라톤 대회 참가하시면서 저희 그 저도 홍보해 사진 주시려고 봤어요.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영화는 다음. 가슴으로 봐야 되고 스티커는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왔어. 다음 마지막 메일입니다. 네. 우리 간만에 최지용님. 최지용님은 사실은 가산의 빌 게이츠. 그동안 쭉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초반에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그동안 이제 읽기만 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주영님의 마지막 메일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블리비언 들어가기 전에 네. 안녕하세요 최주영입니다. 간만에 메일 보냈네요. 조셉 꼬신스키 감독의 오블리비언을 봤습니다. 까먹을까봐 계속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이분은 저 보자마자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보셨대요. 바나나는 안 나오더군요. 바나나는 안 나오더군요. 대신에 비행선이 마치 쌍방울을 단 사정봉 같지 않습니까?라고 그 느낌도 의견 생각했어요. 주셨습니다. 사정봉 비행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메일 주셨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 지난번에 영화 선정에 약간 실수를 했던 게 우리가 전설의 주먹 할까 막 고민했잖아. 전설의 주먹에 바나나가 나온대. 나도 그 메일 봤어요. 풍탄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누구 잘못이지? 하죠, 그럼. 누구 잘못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누구 잘못인 걸로 어쨌든 저희 셋 다 바나나 잡고 반성하는 걸로. 그래요. 꽉 잡고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9분 30초 만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오블리비언입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진 않지만 좀 떨어진 미래입니다. 지구가 외계인들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폐허로 변합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이탄이라는 그 위성으로 이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성의 위성이죠. 토성 위성이죠.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원입니다. 그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특히 바닷물을, 해양을 이제 에너지 수소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지구에는 이제 다 오염이 되고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하는 이제 말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직원이 바로 잭 하퍼라는 인물입니다. 텀 크루즈가 분을 한. 그리고 그의 이제 짝이 있습니다. 여잔데요. 같이 둘이 팀인데 그 빅토리아라는 여자와 네. 함께 둘이서 네. 이제 그걸 감독하게 된 거죠. 감독할 임무는 간단해요. 그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그 기계, 거대한 기계가 있는데 네. 그 기계를 보수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기계를 망가뜨리고 또 이 작업을 방해하려는 네. 말하자면 반란군 비슷한 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놈들과 싸우는 그 드론들을 수리하고 또 지켜주는 것, 그런 이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체불명의 어떤 우주선과 또 정체불명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네네. 됩니다. 탐 크루즈가 잭 하퍼가. 근데 잭 하퍼라는 인물이 자기 임무만 수행했으면 되는데 왠지 이 별을 떠나기 싫은 그런 향수를 조금씩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호기심과 그 어떤 끌리는 정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들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컨택트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이제 컨택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란군과 또 그 미지 우주선과.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연히 난파가 된 그 사막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자기랑 똑같이 옷을 입고 자기랑 똑같은 어떤 비이클을 탄 놈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예요, 자기. 누가 52번이라고 써 있는. 52번이라 번호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놈과 격투를 벌인 다음에 이제 자기 미스터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이재익도 하나고 이승훈도 하나잖아요. 근데 잭 하퍼는 너는 정말 하나여야지. 난 정말 하나 또 있으면 큰일 나죠. 잭 하퍼는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52명 이상이 있다는 거. 52명이거나 그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불시착했다는 그 미지 우주선에서 줄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자, 그 기억이 지워지기 이전,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이전에 자기와 그 아내의 인연으로 만났던 부부 인연으로 만든 여자를 알게 됩니다. 자, 이 아까 제가 둘이 팀으로 이끌어가지고 지구의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팀이 이제 접선을 하는 셀리라는 묘한 어떤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이제 그 비밀을 주고 있는 열쇠인데 그 관리자에게 이제 직접 맞닥뜨려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죠. 그 전에 이제 반란군과 이 드론들과도 격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군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잭 하퍼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빨갱이들 막 빨간 괴물 있고 막 무슨 막 뿔 달린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같은 충격인 거죠. 반란군인 줄 알았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눈, 코, 입이 있고 체온을 가진 인간들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왠지 찜찜하게 갖고 있던 그 지구에 대한 향수 그리고 미스테리에 대한 호기심들을 이제 반란군 입장에서 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군 편에 서서 이제 셀리와 맞닥뜨리려고 그 반란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프리만이 변했던 말콤 비치라고 했던 그 인물과 함께 이제 그 셀리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셀리는 이 영화에서는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존재인데 아마도 어떤 외계의 어떤 절대적인 그 프레전스, 어떤 존재 이 정도로 저는 추측을 했는데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또 기계와의 뭐 어떤 생물과의 중간 단계,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떤 합일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셀리 앞에 서서 그 셀리를 파괴하고 지구를 구하려고 자기가 갖고 간 그 연료 에너지 장치를 폭파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간략한 줄거리였습니다. 그 이재익 PD님이 초반에 저 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아마도 이거 추정이지만 그 셀리가 가진 능력이 그 핵융합 능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질량이 좀 소멸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모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원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핵융합으로 수소에서 핵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융합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원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연금술이 있는 그런 저는 인공생명체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AI인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원소 합성 능력을 갖게 된,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물을 가져가잖아요. 그 물을 가져가는 게 그 핵융합을 위해 필요한 수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분해하면 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나오니까 정확해. 정확한 거니 근데? 아니요, 안 정확해요. 지금 원자핵 공학과 나오신 분 들으시고 또 이거는 키보드 지금 들으실 이 수 사람아, 있다. 이거 우리 물상 시간에 배운 거야. 물상, 물리 말고 물상.
그러나 원작 보통 이 물상 여자 선생님들이 예쁩니다. 네. 아, 물상 그래? 선생님. 뭐 저희는 그래서 물상 선생님이 굉장히 예뻤던. 그 일반화 시키지 좀 마세요. 수급한 일반화 우리 요가 정서임 아니야? 작가와 음. 비슷한 어. 외모를 지닌 저렇게 수줍게 웃었던.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야? 수업이 되니? 안 됐죠. 물상 선생이 유난히 좋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분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 원자를 얻은 다음에 그걸 아마 핵융합을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왜 그 비클이라고 말하는 아까 그 비행기나 오토바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죠. 공장이란 게 없잖아요. 그거는 그 말하자면 제조 능력이 있지 않고는 셀리한테 제조 능력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제조 능력이 아마도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는 인간은 100% 인간이었는데 뭐 인공장기를 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 심장을 달았다고 네네. 인공 관절이 있다 그러면 네네.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부속도는 일단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엄밀하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90% 정도 인간인 사람이 네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이 비율이 늘어나면 70%짜리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50대 50인 인간이 있는 날이 있을 수 오진 있죠. 올 수도 있다. 그게 앞으로 막 100년, 200년 더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셀리처럼 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 어떤 지능체도 있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이 네, 이제 소설. 정확히 영화로 그 됐죠. 질문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영화이자 소설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인간인가? 뇌만 인간이면 인간인가? 아니면 장기들이 다 인간이어야 인간인가?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 그런 영화인 건데 방금 이재 PD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인공 관절을 하신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다 보면 논의가 어느 순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정말 이거를 인간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사이보그라고 해야 되나라는 어.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언젠가 오겠죠. 몇백 년 뒤가 될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10년 그게.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면 기계의 심장, 인공 심장을 단 사람은 어떡할 거야? 기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이 이미 발전- 심장은 기계로 가질 아니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야. 사실은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그러니까 말이죠. 기술이 발전될수록 윤리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 SF 영화도 이제 하위 장르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이 외계 생물체 내지는 인공 생명체와 또는 그 지능을 가진 기계들과 인간의 어떤 벌시스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장르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궤에 있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배경만 보자면. 그럴 수 셀리로 있죠. 대표되는 그 어떤 여기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미제의 그 어떤 존재와 인간과의 결투를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저는 김우정 PD님부터 얘기하시죠. 김우정 PD부터. 김우정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내 저는 힘들었어요. 영화 보는데 이게 정말 등장인물이 일단 몇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고민이야. 잣잣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 뭐 딸랑 주인공 2명 나오고 꿈에서 1명 나오고 그 몽정도 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우리 삽입주의잖아. 수많은 고뇌. 왜 이렇게 몽정 같은 얘기 하지도 마. 그런가요? 장난해. 어쨌든 손으로 해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잣잣을 찾기 너무 힘든 영화였기 때문에 일단 그 고민으로 가서 찾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희한해. 저는 옛날 같으면 이 영화를 분명히 보자마자 이 영화는 영화 한 별점 한 1개 반, 2개 정도 주고요. 지독하게 지루했다고 혹평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승훈 PD 영향으로 최근에 이런 거대 담론에 관한 영화를 좀 몇 편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들의 어떤 재미를 좀 느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좀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화들 아마 정말 재미없게 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면 알수록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동안 그런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 예컨대 인셉션과 혹성 탈출과 토탈 리콜과 프로메테우스를 합쳐놓은 듯한 이 엄청난 짜집기 영화. 정말 난 이렇게 짜집기가 심한 영화는 최근에 보지를 못했어요. 이 정도 예산에 톰 크루즈라는 최고의 배우를 캐스팅해서 나온 영화인데 이렇게까지 독창적이지 않는 영화는 정말 처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듦새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선을 사로잡고 1시간 40분인가 50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최악이었지만 네. 그 내러티브를 덮을 만한 어떤 다른 촬영이나 장점들이 연기나 많았다. 장점들이 있어서 사실 난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에 나오면은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그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인가 그 네. 노래잖아요. 프로클라름. 프로클라름의
그 노래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아니 그 영화가 LP판으로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뭐야 인셉션에서 그 후회하지 않아 에디트 피아프의 그 노래 너무 그런 어떤 짜집기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풍기는 거야. 그쵸. 어떤 원본의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전에 뭔가에서 가지고 온 우라카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런 내러티브들이 너무나 거슬리는 면이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비행기가 그 사정범 같은 비행기가 출동할 때도 네. 절대 그냥 출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쿠버 할 때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하듯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쭉 떨어지면서 어. 그런 장면 하나하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보는 그렇죠. 시각적인 재미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재미 측면에서는 재밌게 봤고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최악이었다. 이재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같은 이유는 같은데 결과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우라카이를 나 참 반갑지만 이렇게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 영화에서 재밌는 걸 다 따와가지고 전 되게 재밌게 봤고 일단 오락적이어서 좋았어요. 야 특히 그 어떤 그 추격신 멋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맥스로 봤어요? 아니 아이맥스. 저도 일반 거기서 봤는데 아이맥스 일반으로 봤어요.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아이맥스로 들 정도로 보면 그 재밌었어요. 화면들은 좋았을 거야 아마. 끝내주더라고요 그 씬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그 미래의 어떤 삶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되게 그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에 떠 있는 사실 떠 있지는 않죠. 이렇게 줄기가 있고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인데 굳이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멀리서 보면 떠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집에서 아리따운 여자와 둘이 살면서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이 제일 부럽지. 부럽지. 수영장이.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지구에 그 여자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0몇 명이 더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런 설정들. 그리고 여자가 또 적극적이야. 내가 또 새로운 걸 보여줄게 이런.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판타지를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판타지를 어쨌든 감독이 건드리고 있어요. 예, 그 의상이나 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탐 크루즈가 갑이라고 생각한 게 그 의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총이나 이런 이 부분들도 아저씨가 지금 50대잖아요. 52인가? 60대에 이렇게 섹시할 수 있어 사람이? 60인가 그래요. 정말 우리 저 CP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외계에서 온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래. 존경합니다. 타명. 진짜 저 타명 같은 경우에는 전 예전에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미션 임파서블 4에서 네. 그 뭐죠? 두바이에서. 버즈알 두바인가요? 그 건물에서 사실은 블루 스크린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죠. 거기서 할수 뛸 필요 있죠. 없거든. 블루 스크린 찍어도 똑같거든. 테크니컬하게는 그럼요. 가능하죠. 근데 굳이 자기가 자청해서 뛰겠다고. 물론 그럼요. 안전은 담보되지만 아니 번지 점프가 안전이 담보된다고. 안 무섭나? 어, 그렇진 않죠. 근데 이거는 번지 점프하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면 그럼요.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데도 수명이 감이 줄어드는 막-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이거 안전이 느낌인데 담보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알아? 제 아무리 체인 아니라 뭐 피아노 줄 아니라 뭘 묶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잘라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말 굳이 대단한 본인이 열정이에요.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중에 그 건물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헬기에 손을 들고 있는 부감샷.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건데 메이킹샷 같은 건데 그래고 이 형은 당할 수 없다. 얼굴이 tom 크루즈인데 마인드도 톰 크루즈야. 몸도 톰 크루즈 아직까지도. 진짜 당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헬스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통에서 러닝하는 그것도 장면 되게 나오는데 인상적이지 않아요? 인상적인데 몸이 아직까지 좋더라고 아저씨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85년도인가요? 칵테일이 나온 게 84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를 늘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배우는 제가 진짜 생각하기는 헐리우드 역사상으로 봐도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그리고 심지어 느껴요.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접고 로맨스가 있는 역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30년 수가 동안 있나. 정상의 위치에 있었던 배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죠. 늘 정상에 없어요. 있었잖아요. 예. 늘 해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영화를 내면 해마다 흥행 1위에 근접하는 영화를 늘 매해 내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톰 크루즈 형님은. 얼굴도 아직까지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음. 근데 얼굴은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을 수는 있는데 마인드가 나는 진짜 이 정도 됐으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근데 예전에 그 김은중 PD님이 얘기하신 내 마음속의 최민식 그래 이번까지만 하자. 이번까지만 뛰자. 뛰는 거지. 이번까지만 이 건물에서 뛰어보자. 대단한 3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동기
그 열정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최민식이 이만큼 어. 있어요. 최민식이 한 50명 있어요. 한 열- 50명. 52번 최민식, 52번 최민식, 51번 최민식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그 탐 크루즈 보는 재미까지 더해져가지고 저는 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네요. 셋 중에 아마 별점을 제일 높게 줄 듯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희한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정읍사 아세요? 정읍사. 경업사 고려 소교. 고려가요. 어. 거기에 보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준대를 드디어올세라 어기야 맞아요. 화강돌이 아으 맞아요. 나롱들이 네. 뭐 이런 문장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부상의 남편 행상의 남편이 보따리 행상의 남편. 부인이 남편이 이제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무슨 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그 남편을 잘 비춰가지고 남편이 증대 험한 곳을 디디지 않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증대에 대한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님이 나갔으니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읍사라는 고려소가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하는 아으 다롱들이. 인상적인 그 후렴이 있는 그 시가 그러니까 그 소교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그 비키의 마음이 늘 이거잖아요. 비키가 이 톰을 떠나보내면서 사실은 비키는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엔 기억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비키가 얘가 부인이 있는 것도 알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 것도 알고 뭐 어쨌든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 것도 알고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늘 걱정을 하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달아 높이곰 도다샤 그 화면을 꼭 비춰달라고 그러고 연락이 끊기면 되게 걱정하고 남편이 이러잖아요. 아니라 이제 남편 자기 혼자 남편을 믿고 어. 있는 남편이고 되게 싶은 걱정을 남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화면을 지켜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 고려 소교인 정읍사를 이렇게 생각을 정읍사. 많이 나게 하더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닐라 스카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영화 바닐라 스카이. 보셨어요? 네, 영화 봤어요. 보셨어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예, 원래 원작은 오픈 유어 아이즈라는 네네. 원작인데 그것도 봤어요. 네. 아 저도 그것도 봤는데 둘 다 좋아요. 둘다 재밌어요. 근데 저는 캐머런 크로우 감독을 워낙 좋아해서 바닐라 스카이도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근데 전 영화를 보는 내내 바닐라 스카이를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만약에 이걸 보셨으면 바로 찾아보세요. 놀라운 유사성을 어마어마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관계의 측면 있잖아요. 자기의 원래 처가 있고 부인이 네, 있고 네, 네, 네. 원래 애인이 있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키죠. 어쩐지 이 영화 좋더라니 내가. 어쩐지 이 영화 난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 그런 아유. 관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또 여기도 명화가 한 편이 나오잖아요. 바닐라 스카이도 모네 그림이 한 편이 그쵸, 그쵸. 나와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는 놀라울 정도로 겹쳐져서 내가 볼 때 감독이 사실은 일부러 우락가이 한 것 같아. 그런 걸 재미로 우락가이 하는 재미를 찾아보라고. 그런 게 아닌가 이거 어디서 라는 가져왔게 생각이 이런 재미로. 들 정도로 바닐라 스카이와 놀라운 유사성을 별점 한 개 보입니다. 더 올려야겠는데? 아. 내가 볼 때 고이네. 우락가이가 고이야. 그리고 또 든 생각은 저는 이제 그 SF란 장르에서 뭐 SF란 장르가 굳이 아니어도 되지만 SF란 장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구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보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사실 인간이 없으면 환경오염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 지구적으로 다른 생명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되게 암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지구의 환경 파괴를 환경을 앞당기는 해치고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암적인 존재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미장센을 통해서 이 배경 화면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을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보통의 SF 영화들이 보면은 미래의 그 멸망한 풍경 예를 들면 투머로우 같은 뭐 이렇게 멸망하는 풍경을 보면 되게 황량하게 그려요. 되게 황량하고 살벌하게 그리는데 이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 묻혀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황량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택한 관점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를 해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게 이게 배경 화면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런 배경 화면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사실 이 영화는 아까 그 이승훈 PD가 고려 소교를 언급을 했지만 또 되게 낭만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이 속절 없이 낭만적인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거대 담론을 빼고 나면 한 남자와 두 여자 이야기가 그쵸, 그쵸.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부남과 유부녀, 그러니까 한 부부와 그 부부 옆에 그 남자를 맴도는 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 그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결국 원하는 꿈을 이룬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 와이프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 여자는 현상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면 그 여자 이제 비키죠. 이름을 얘기해. 비키라는 여자의 어떤 무의식을 영화로 만든 영화 같기도 해요. 비키의 관점에서 비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것도 그럴 수 있는 재밌어요. 영화예요. 네. 비키 입장에서 보면 그
곳에 아까 제가 말한 매달려 있는 집, 사실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집, 또 공중에 떠 있는 집에서의 그 생활은 자기가 그토록 염원하던 거예요. 보통 유부남과 사랑하는 여자들이 염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남자와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밤이 늦어지고 어둠이 내리고 이 남자의 와이프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딱 그것만 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야. BK 무의식이라면은 딱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종사로 둘만 남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둘이서 사진을 한 방 빡 찍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의 BK의 무의식인 거예요. 이 영화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비키 꿈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크루의 유부남을 살아있던 비키의 꿈이라고 해도 믿을 수 그렇죠, 있을 만큼 그렇죠. 낭만적이에요 영화가. 사실은 그 이렇게 그 집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에 의해서 지탱돼 있잖아요. 그냥 뛰어나도 될 텐데 굳이 그 막대기를 붙여놓은 이유가 그런 상징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 그걸 정말 비키의 꿈으로 했다면 영화가 좀 더 한 클래스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그 문제는 호반 호스라고 생각해요. 반전을 반전이라고 부를 수 없고 스포일러를 스포일러라고 부를 수가 없어. 야, 그 표현 좋은데? 호반 호스. 호반 호스. 자, 정말 사람들이 저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고 이 부인이 진짜 부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부인이 아니고 끝까지 거기에 부인이 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이제 그 셀리에 들어갈 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끝까지 부인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부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서 사실은 그 관에 들어 있는 게 부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건 프리먼이 또 하필 다치죠. 그나마 그게 제일 춤을 반전이야. 쏘다가. 그나마 그 관이 제일 반전이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서 반전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이 영화를 호반 호스 한 줄로 요약하면 호반 호스. 아, 좋네. 호반 홍길동전에 우리 나오는 그 청취자분들이 카페에 남긴 글이나 우리한테 보낸 이메일 보면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지적해요. 뭐 반전일 설마 이게 반전인데 그게 반전이고 이런 내용 지금 말한 내용. 그런 반전이 있네. 이게 반전은 아니겠지. 근데 그게 반전이야. 에이, 설마 저걸 인간으로 하겠어? 제가 우리 그 조셉 쿠신스키 감독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나 하면 아. 이거 우리 이제 아들이랑 보러 갔었거든요. 애가 10살이에요. 반전이 좀 있으니까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가면서 애한테 물어봤어. 희건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거 없는데. 10살짜리가 영화야? 궁금한 게 없었습니다. 명확한 영화야. 네. 호반 궁금한 게 호스. 하나도 없는. 호반 호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SF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SF라는 장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달이 중요하지만 달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로 다뤄집니다. 그 예를 들면 심지어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이란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달이 가지는 위성으로서 되게 특이한 위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위성이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목성의 위성이 지구의 달만한 크기면은 굉장히 지금 태양계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성으로서 달이 되게 특이한 위성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율적으로 크다는 거죠. 비율적으로. 네, 비율적으로 볼 때 너무 큰 거예요.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지구에 사실은 뭐 파도가 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달 때문이고 달이 없어졌을 경우에 지구에 벌어질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달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달이란 게 사실 달이 우리가 늘 달의 앞면만을 보잖아요. 달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크 플로이드 앨범 중에 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앨범도 있는데 달의 뒷면에 뭐가 있냐가 예전부터 그래서 큰 거예요. 거기에 외계인의 기지가 그래, 있네. 최근에 영화도 하나 나왔잖아. 나치가 거기 가가지고 기지 세웠다. 나 그 영화 봤다니까. 아이언 스카인가? 알구나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그래서 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들어진 SF 영화 같은데 곳곳에 숨어 있는 SF에 대한 그런 것들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테일은 살아 있어요. 네. 다만 독창성이 없고 이곳 저곳에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색깔에 대한 대비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기계와 관련된 삶은 전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리와 관련된 삶은 전부 하얀색인데 인간과 관련된 삶은 전부 까만색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셀리에 딱 들어갔더니 셀리는 까만색이야. 셀리라는 그 물체는 까만색이죠. 그 컴퓨터는 까만색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이 영화가 사실은 주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저는 뭐 의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왜 굳이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그냥 물만 빨아들이고 가도 될 텐데 굳이 클론을 만들어서 인간을 삶을 이렇게 내려보낸 걸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저는 의문은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부분은 생각하세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뭐 50여 개 이상의 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는 그건 사실은 저는 해결이 안 반대 되는 입장에서 부분이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 그 레지스탕스 활동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문명이 대부분 파괴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게 인간이잖아요. 감독이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99.9%는 다 죽었어 인간이. 그리고 얘네 남은 애들이 힘도 없어. 기껏해야 뭐 장총과 라이플 가지고 쏘는 정도지만 아직까지 골머리 썩게 남아있는 놈들이 있는 거야. 심지어 연료전지를 훔쳐다가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놈들을 잡으려고 최소한 인력을 배치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파괴도 게, 하잖아요 실제로. 어, 한번 다 폭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서 마지막에 왜 뭐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셀리가 지켜보는 게 이렇게 우주선에 빨려 들어갈 때 그걸 셀리는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저 기계의 생명은 셀리는 얘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매번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러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얘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짐작되지만 얘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무슨 욕망을 가지고 다닐까가 궁금한 거, 호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서양 속담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제 아이러니한, 저는 이렇게 바라보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F65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카메라가 되게 새로운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면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이 영화를 폄하하는 그 블로그를 많이 읽어보고 왔는데 이거 시네타운 S로 우리가 옮겨가면서 또 난 찾아보고 오잖아. 그럼 전혀 안 찾아보고 찾아봐야 오다가 돼. 이 정도 정성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봤는데 저는 일단 새로운 건 분명히 있었어요. 화면도 새롭고 질감도 새롭고 구성도 새로웠던 게 아까 그 이승훈 PD가 달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또 꿈하고 제가 자꾸 이 꿈의 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꿈을 꾼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해와 달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달이 2개 떠 있다든지 하늘에 또는 달이 이렇게 부서져 있다든지. 근데 거기를 보면 하늘에 떡하니 달이 부서져 있어요. 한낮에도. 그게 사실은 이 그 비키의 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은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저기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저 선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저 문을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게 사실 꿈의 어떤 물리학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방사능 구역이라고 딱 쳐놓고 그걸 못 나가게 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야. 그 부분도 영화 중반 이상까지는 어떤 이 영화가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감독이 살짝 내비치는 부분이.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방사능 구역으로 구획 지은 이유는 뭐냐면 50명이나 내려보냈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영화 안에 논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꿈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으로 설득력인 게, 보자면 상징적으로 보자면 비키는 절대로 그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키는 그 안에서만 산다는 거, 절대 심지어 문 밖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나가면 꿈이 깨지니까. 그래서 비키의 꿈이라고 그 바라보는 이재 PD님 관점이 굉장히 밖으로 설득력이 나갈 있는 때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수영장 수영할 갈 때, 때는 수영할 때. 나가더라고요. 그 집안에 어쨌든 그 있으니까. 집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어. 그리고 외부의 물건이 들어온 걸 허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키의 시선을 보면 탐 크루즈가 나갈 때마다 이승훈 PD는 아까 몸이 다칠까봐 진대를 디딜세라 걱정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꿈이 깨질까봐 그래서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이런 수 관점에서 영화를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질감 얘기를 물어봤는데 약간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어. 저는 좋게 봤습니다. 저는 촬영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던 어. 점이, 우리가 보는 그 여기에 지금 특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일단 그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CG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싹 다 CG지 뭘. 싹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싹 다 CG야. 싹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이물감이나 어떤 새로운 저거는 뭘 거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촬영을, 특수 효과 촬영을 볼 때 저거는 크로마를 깔고 찍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보는 순간 드는 영화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아예 안 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후자가 당연히 촬영이 잘 된 영화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영화는 굉장히 촬영이 잘 된 영화예요. 근데 그 새로운 카메라의 시도는 전 몰랐는데, 카메라도 또 어떤 새로운 시도가 카메라가 있었구나. 뭐냐면은 이제 4K라고 해서 4천만 화소짜리 카메라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화질이 좋은 게 카메라를 새로운 걸 썼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서 미식 축구장이 이렇게 파괴된 장면 같은 것들은 아이슬란드까지 가가지고 분화구 같은 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그 페어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쵸? 정말 그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을 로케이션을 찾아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그런 촬영은 정말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좋더라고요.
뭐 스토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그 전작인 트론도 트론.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그 1980년대에 나왔던 트론이 굉장히 시각 혁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완전 휩쓸었잖아요. 영화 자체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도 시각적으로 너무 새로워서. 코신스키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리메이크했는데도 다시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시각적인 효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예. 조셉 저는 코신스키 그 조셉 감독님이 코신스키 탁월하지 않은가. 아까 그 리메이크했던 트론을 2번이나 봤어요. 애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애한테 물어봤죠. 그때 아빠랑 봤던 트론하고 이번에 봤던 이 오블리비언하고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다. 어떻게 더 재밌냐라고 트론이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는 오락 게임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 이게 저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사이언톨로지하고 연관이 있는 그 스토리라는 얘기를 얘기 좀 할까 네, 블로그에 이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또 사이언톨로지 자체를 잘 몰라서 거기에 저도요. 대해서 정확하게 사이언톨로지에서 얘기를 굉장히 못하겠어요. 그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네, 고위 사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얻은 지식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전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함부로 사이언톨로지는 말을 못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정확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계인이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는 관점인 거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그렇죠. 외계인이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톰 크루즈가 막 모건 프리먼도 적극적으로 캐스팅하고 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게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또 있고 그다음에 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이언톨로지에 나오는 인간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영혼이 영속한다는 그 사이언톨로지의 이론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사이언톨로지하고 닮아 있지 않은가. 저도 이제 그 블로그에서 그런 의견들 또 그런 리뷰들을 보고 하나 의문점에 들었던 건 마지막에 그 사이언톨로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을 창조했을지도 모를 네. 셀리가 나오잖아요. 네. 셀리한테 폭탄을 갖고 가지고 fuck it 그러면서 fuck you 셀리 그리고 폭탄 터트려 버리거든요. 신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말하자면 디사이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의문이었어요. 만약 사이언톨로지적인 입장에서 이 영화를 접근했다면 어떻게 디사이드를 할 수, 신을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종교 고리를 정확히 모르는 탓에 뭐 그거에 그런 대해서는 의문은 남았습니다.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나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또 이런 제가 예전에 이제 제 블로그에다 그런 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이런 의문을 든 적이 있어요. 내 모든 기억과 감정을 가진 클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원래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나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뭘 고를까?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도 내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의미를 가지고 난 남아 있는 걸 고르지. 껍데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52번이 되고 싶어요. 49번 49번 별로 죽잖아요 어쨌든. 49번도 어차피 클론인데요, 뭐. 그 둘 중에 고르라 나 52번 클론이 좋아. 어쨌든 돌아가서 또. 자, 그럼 여기서 줄리아랑. 살짝 잣잣 가죠. 갑자기 잣잣이야. 잣잣이 이건 참 이렇게 잣잣하기 쉽다고 보면 정말 쉽고 영화가 잣잣으로 풀면 아니, 잣잣 그러니까 고르기 너무 사실 어려운 영화기도 하고. 잣잣이란 게 포인트가 잣는지 안 잣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잣냐 안 잣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잣어요, 다 잣고. 다 잣지. 저 확실한 자작 하나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정말 그나마 확실한 잣잣- 자작 하나 찾았습니다. 뭐. 정말 100% 잤는데요. 76번 드러나고 22번 드러나고 잤습니다. 걔네들도 외롭잖아. 걔네들도 저 인간만 학살하고 다닐 수 없잖아. 76번하고 26번하고 기계가 22번하고 저 새끼는 이제 잤어. 큐어가 안 되니까. 뭐냐 이거 메카닉이냐? 잤어. 사이보그. 아, 나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잤습니다. 지금 걔네야말로 정말 아까 어. 황모 PD가 얘기했던 어. 메탈 피너스예요. 강철자지예요. 나는 지난 회에 우리 호프스프링스 할 때 계획에서 되게 조심스러웠거든. 어.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딴 편에서. 근데 이게 이제 기계까지. 메탈 피너스. 무서운 놈이구나. 저는 굳이 잣잣을 찾자면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어떤 거? 뭐였냐면 마지막에 그 상사 있잖아요. 상사. 상사란 놈이 마지막에 여자랑 이렇게 저 기계 생명체가 쫙 공습을 할 때 여럿이서 그 인간 기지를 공습할 때 여자랑 둘이서 총을 막 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음 마지막 장면에 52번이랑 같이 나타났을 때 딴 여자로 바뀌어 있어요. 난 놈일세. 그게 궁금했던 거죠. 난 놈인 거겠죠? 호숫가로 나올 때. 호숫가로 나왔을 그때 옆에 있던 여자랑 마지막에 총 쏠 때 여자랑 달라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로맨틱한 호기심이 들었어요. 뭐요? 그게 우주선이 난파되기 전에 네. 난파되기 전에
비키랑 네, 하퍼랑 잭 네, 하퍼, 네. 탐 크루즈랑 잤을까 안 잤을까? 앉았어요. 안 잤죠. 어. 저도 아, 안 잔 것 같더라고. 안 잤는데 어. 비키는 자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안달이 나 있어. 엄청, 비키는 그 호니한 눈이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들어. 어. 비키가 이렇게 왜 그 뽀뽀도 겨우겨우 하잖아 사실은. 일부러 하도록 만들어서 싹 찍잖아. 어. 어. 그러니까 겨우겨우 하잖아. 아니 그리고 다른 비행사들과 함께 비키는 영국 사람이고 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다른 거기 이제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돌아가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부러 여러 인종으로 배치했겠지. 굳이 남잖아요. 어. 거기 굳이 남잖아 그렇게. 이 여자는 너무 혼이했어.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뽀뽀해본 거야. 그때 처음으로 뽀뽀하고 입을 맞췄나? 입을 맞추진 않지 않았어요? 맞췄어요. 뺨에 살짝 닿죠. 맞췄다고 봐야지. 뺨에. 맞췄다고 봐야지. 어쨌든 자진 않은 걸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동침 추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왜 그 둘은 추정의 원칙이 깨지냐면은 그 공간이 우주예요. 무중력 상태라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하기는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가 자기 왔다 위주로 갔다 이렇게. 그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은 겹치기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야 쉽지 않아 그게. 사실은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뭐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둘이 궁합을 맞추기. 좀 들어봐 씨발. 그 얘기해봐 뭐. 십새끼들아. 그게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 공간에서 되는 거 아니야?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묶거나 이게 또 본디지 플레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본디지 플레이가 아니고 전문 용어 나온다. 이거는 안 본 사람은 알 수 없는 본디지 플레이. 나 옛날 소라가이드에서 좀 살았다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본디지 플레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의 몸이 고정된 채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게 임신이 가능하냐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스펌이 사실은 액체잖아요. 액체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서 제대로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우주 공간에서 얼마 전에 왜 사진이 돌았는데 우주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흐르지 않고 눈가에 계속 이렇게 맺히거든요. 눈 밑에 이렇게 쭉 쌓이기만 해요. 왜 수도꼭지에 물 틀어놔도 물이 계속 커지듯이. 그래서 과연 수정이 가능하냐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험을 했다고? 나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럼 부부 우주 비행사를 그렇죠, 보낸 거야? 그렇죠. 되게 위험하다.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양키 새끼. 근데 하여튼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죠. 대비로 됐는데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무중력 공간이라는 건 자칫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우리의 정심 추정의 원칙이 여기서는 어. 적용이 안 됩니다. 안 잔 걸로. 도전정신 생기네 또. 무중력 상태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 무중력 상태 그걸 보면 그 무중력 그거 찍은 건 아마 비행기에서 찍은 거겠죠? 야 근데 무중력 모텔 어때? 이상하니? 괜찮네. 괜찮네. 그 제가 저 친한 소설가 중에 하나가 윤고은 작가라고 계신데 윤고은 작가의 데뷔작이 한겨레에서 데뷔를 하셨는데 무중력 증후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얘기죠. 자, 영화에서 그 배우들의 연기들은 어떠셨어요? 탐 크루즈는 역시 이 장르 영화에서는 특히 액션씬은 최고다. 왜냐하면 어. 탐 크루즈 옛날 영화 배우 되기 전에 아시죠? 운동 많이 한 거 레슬러였잖아. 레슬러. 역시 참 타고난 물이 레슬러다 보니까 지금 50 넘어서 하는 격투심 사막에서 자기랑 싸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격투 자연스럽고 역시 또 힘도 있어 보이고. 사실 탐 크루즈가 외국인 치고 저 서양인 치고는 되게 작은 키잖아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카메라에서의 존재가 모건 프리먼도 더 커 보여. 모건 프리먼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큰 키예요. 또 키가 커요. 서양인 치고도 큰 키고 탐 크루즈 굉장히 작은 키인데 이게 더 커 보여. 예전에 바닐라 스카이 때 내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키가 180 조금 넘는데 정말 이렇게 굽어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작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정말 작긴 작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저 탐 크루즈 영화 중에 하나 소개드릴 영화가 탑건이 있는데 탑건 그 영화가 원래는 그 탑건 그 자리가 그 주인공 자리가 매튜 모디나한테 갔다가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탐 크루즈한테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해군에서 파일럿을 뽑을 때 기준에 그 키 기준이 있대요. 그게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사실은 1인치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2.6cm. 탐 크루즈가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이 안 된 이유가 사실은 말이 안 된대요. 160 한 7, 8좀 되나 보다. 그런가 봐. 근데 이제 어쨌든 캐스팅에서 그걸로 빵 떴죠. 탑건으로. 근데 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딱 나란히 걸어 나온 장면이 있는데 톰 크루즈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이 느낌이. 그게 바로 그 아우라가 배우가 갖고 있는 있는 것 아우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탐 크루즈 연기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는 뭐냐면 뛰는 연기 이런 거예요. 뛰거나 점프하거나 멋있지, 이런 연기. 멋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보통 그렇게 안 뛰잖아요. 근데 다다다다 이렇게 미션 뛰는 거. 임파서블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3 때도 그렇고 4 때도 그렇고 뛰는 장면이 꼭 나오는데 그게 사실 연기잖아요. 굉장히 과장되게 연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뛸 것 같아 정말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뛰는 연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카메라에 담기가 어려워요. 카메라에 담으면 애매하게 돼요. 이렇게 우스워 보이는데
탐 크루즈는 마치 만화 속의 어떤 어.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인상이 정말 강렬하게 들어오게 그렇게 촬영이 그래서 돼 있어요. 점프해서 낙하하거나 이런 장면을 볼 때 이 연기만큼은 탐 크루즈가 월드 넘버원이야. 아무도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사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만 정말 연기파 배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얼굴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생각된 측면도 있고 그 고른 영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기를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말해지는 배우는 아닌데 정말로 이 뛰는 장면, 점프하는 장면만큼은 잘 달려.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미소는 섹시해요. 야, 이렇게 생긴 100만 얼굴로- 불짜리, 이런 100만 불짜리. 얼굴로 100불짜리 이런 100불짜리 얼굴로 미소. 그렇게 웃으면 여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여자들은 쉬울까? 이게 여자들은 뭐 슬기롭게 대처해야겠죠. 멘트 좋아. 어. 참고로 지금 정서임 작가가 이 와중에 깨알같이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무슨 사진이죠? 탑건이 나왔던 해가 1986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오블리비온 2012년 이게 네. 13년 자기지만 촬영했던 2012년을 탑건에 나왔던 배우들과의 그때와 지금 사진을 비교해 놓은 사진이에요. 탐 크루즈 그다음에 켈리 맥길리스, 안토니 에드워즈 그다음에 발킬머까지 한번 보실래요? 발킬머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지금 안 봤는데 캘리 맥킬리스는 지금 할머니가 돼 있을 거예요. 예. 탐 크루즈는 변함이 없어요. 탐 크루즈만 그대로야. 발킬머는 얼굴이 4배야. 대단하다. What happened to you? 우리 탐형은 정말 쩌네요. 그리고 안토니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머리에 완전 지금 막 할아버지 돼 있고. 우리가 왜 난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난놈도 이런 난놈이 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난년이 있습니다. 미미 로저스. 아. 그 당시에 6살인가 7살 어린 어. 연하에 어. 탐 크루즈를 탁 낚아채죠. 슬기롭게 정말 대처했네요, 아주. 미미 로저스는 아주 슬기롭게 접대했구만. 그러니까 슬기로워. 오붓하게 접대했구만 아주. 탐 크루즈가 난놈이라면 우리 미미 로저스는 그보다 한 수 위의 누님으로. 근데 탐 크루즈 정도 되면 뭐 내 여친의 애인이 가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길래 이렇게 생긴 사람. 새로 생긴 남자친구인데 그 생활의 발견 있잖아요. 생활의 발견인데 남자친구가 탐 크루즈야. 나 헤어지자. 남자가 생겼어.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탐 크루즈야. 이러면 헤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야 들 것 언제 같아. 술이나 같이 셋이서 먹자. 막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하여튼 이 영화의 캐스트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인물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등장 인물이. 근데 그 비키 역을 맡았던 배우 있잖아요. 의외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안드레아 라이즈버로. 그 라이즈보로의 연기가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연기가 그 뭔가 미묘하게 불안해 보이죠. 되게 안정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집은 안정된 곳에 있지만 다리 하나로 유지되는 불안한 집이잖아요. 그 느낌이 연기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불안한 느낌이. 저는 오늘 방송에서 계속 재차 주장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전 비키한테 감정이 몰입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키의 시선에서 특히 심리학적으로 약간 이 꿈의 해석 같은 시선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되는데 이 여자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연민을 많이 느끼게 하는 여자들이 차가운 척 쿨한 척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 술 마시다가 힘들죠. 이러면 푹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런 애들이. 근데 여기서 그 황홀하죠. 비키 역할을 맡은 안드레아 그 라이즈버로 연기를 정말 잘 따먹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그 올가 넌 뭘 또 그렇게 쿨리렌코 따먹니? 그게 뭐 아니 이 사람은 연기에서 그 회의할 때도 계속 자제합시다. 근데 자제인지 자제 좀 자제. 한마디 했어. 야, 근데 자제라는 표현 좀 자제해라. 계속 부러진다 그러다가 야 원래 올가 쿠릴렌코가 여기서는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보면 누가 봐도 주인공은 라이즈버로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공 여기지 당연히. 캐스트로 올라오는 걸로 봐도 올가 쿠릴레노코가 순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바닐라 스카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페넬로 크루즈하고 그 여자 누구죠? 메리에게 뭔가 그 카메론 디아즈. 카메론 디아즈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페넬로 크루즈가 주인공이잖아. 거기서는 더 이 여자에게 감정도 포인트가 이입되고 맞춰지지. 포인트가 맞춰지는 역할이잖아. 사실은 여기서도 올가가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원래는 역할이야. 근데 이 비키가 너무 역을 잘했어. 연기를 잘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불안한 듯한 연기 뭐 이런 연기 수영장 연기 특히나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야, 난 헨젤과 그레텔 이후로 우리가 했던 영화. 여자의 뒷모습이 참. 주인공의 그 포커스를 자기가 따온 거야. 얘가 여주인공이 돼버린 거야. 이 상황에서는. 예전에 왜 안재욱 씨의 출세작인 별은 내 가슴아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최진실 씨가 나오고 차인표 씨가 원래는 주연 역할이었는데 점점 안재욱 씨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드라마를 찍으면서 점점 안재욱 씨 비중이 늘어나다 결국에 원래 안재욱 씨는 조연이었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나오는 조연이었는데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이제 출세를 하신 차인표 씨가 막판에 주연이었는데 엔딩 씬에서는 둘이만 나와요. 둘이 뭐 저 군중 앞에서 시나리오가 키스하고, 바뀐 거죠. 대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안재욱 씨가 그때 잘 따먹은 거지. 워낙 배우가 몇 명 안 나오니까 캐스팅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비키 역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연기는 라이즈보로의 연기가 정말 쩔었다.
칭찬해줄 만한 연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었나요? 나는 Fuck you, Sally. 어, 마지막에 그렇구나. 자꾸 애가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인상적이었구나. 근데 내가 굉장히 혼냈거든요. fuck이란 말은 네가 15살 되면 해라라고 했더니 엿 먹어라 셀리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아, shit. 자막이 엿 먹어라로 나왔거든요. 계속 밤새도록 내 앞에서 엿 먹어라 셀리. 김은정 PD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있나요? 아 저는 그 약간 되게 제가 아까 비판을 했지만 네. 그 상투적인 장면이거든요. 그 호숫가 앞에 오두막이 하나 이렇게 딱 지어져 있고 거기 가면은 LP판도 있고 뭐 오만 거 다 있어요. 네네. 정말 한 번쯤 꿈꿔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자연 그렇게 속에서 살면 한번 좋겠다. 들어가서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 이재익 PD는 그 저기 뭐지 동성가 누구지 여동생의 남편이 뭐라고 부르지? 매제. 아, 매제가 지금 캐나다에 네. 캐나다인이 있고 캐나다에 어. 살잖아요. 외국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휴가 갔다 온 사진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네.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캐나다죠. 너무 좋아 보여. 딱 그렇게 생겼어요. 밴쿠버. 밴쿠버의 그 로키 산맥에 있는 한 호숫가예요. 약간 거기 그 산장이 어떤 있고. 시골로 들어간 거죠. 그 영화에 나온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정말 똑같이 생긴. 그 내가 저 이재익 그런 PD가 산장에서 그 놀았어. 휴가 갔다 온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부러운 거야. 아. 진짜 이런 데서 한 일주일만 보내보고 싶다는 제가 그 생각이 경우에 드는 거야.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같이 이제 한 거기서 한 4일 정도 있었거든요. 4일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매제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저만 깨웠어요. 깨워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아침이에요. 아침에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가족 밖 그 큰 호수에 아무도 뭐라고 없고. 깨우니? 겟업이라 그러니? 기억 안 나죠. 뭐라고 깨웠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수영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까지 깨우나 이 아침부터 했더니 홀딱? 옷을 다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알몸으로. 아 좋네. 같이 알몸이 됐어요. 둘 다 알몸이 되고 아. 호숫가에 들어갔는데 짜릿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음. 호숫가에서 알몸으로 내가 원신이 된 거잖아요. 그게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호숫가에서 밑에 이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 나무에서 혼자 쓰는 거지. 나무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어. 그리고 그 캐나다 알겠지만 이 나무 둘레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들이 부러져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부러진 채로 호숫가에 둥둥 떠다녀요. 그 위에서 누워서 막 졸기도 하고 그래요. 알몸으로. 희한하더라고요, 느낌. 좋았겠다. 그 느낌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장면이 느낌. 마치 그런 느낌을 연상시켜가지고 정말 저런 데서 한번 일주일만 보내보고 싶다 그런 너무 생각이 좋더라고요. 들더라고요. 모닥불 피워서 바베큐하고 가면 좋더라고요. 저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물어. 그 영화 속에서 그 대사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원래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건 정확히 말하면 그 Are you an effective team 이렇게 얘기하죠. 한 5번 나오나 6번 나오나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는 중요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란 얘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마 셀리는 그게 궁금해서 클론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만들면서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머신 생명체로서 인간에 대한 마음, 진짜 생명체는 뭐니? 생명체 10% 100% 생명체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싶은 원래 그 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호기심 중에 하나는 이걸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관계가 지금 원만하냐는 얘기는 결국은 잭 하퍼가 기억을 되찾지 않았니? 아직도 망각하고 있니? 이 제목이 어블리비언이 망각이라는 뜻도 그쵸, 있고 그쵸.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아직도 망각하고 발음 있니? 되게 좋은데? 오블리비언. 내가 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오블리비언. 오브라디 뭐 이런 느낌. 어쨌든 계속 망각하고 있니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얘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그 팀은 깨져버리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비키가 체크하는 건 그거 김은종 PD님이 얘기하신 기억이, 그러니까 비키는 기억이 다 있고 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거죠. 참 짠하죠. 그치? 비키 입장에서 보면 짠하잖아요, 너무. 짠한 영화예요. 로맨스 영화로 볼 수도 있는 거죠. SF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요, 이 영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키의 그 간절한 안타까운 그런 소망에 이어지는 꿈과 환상의 어떤 스토리다 생각하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를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말은 다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서 보면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한편에 잘 만들어진 불륜극이 아닌가. 100만 불짜리 불륜극. 100만 불짜리 불륜극. 지구를 파괴시키는, 지구를 박살내는 불륜극. 김은종 PD님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수많은 영화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짜집기 분명히 맞는데 내러티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40분 정도, 뭐 2시간 정도 시간을. 저는
김용 PD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호반 호스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실존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론은 나인가, 기억이 있으면 인간가.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그런 관점에서 봐도 재밌고 로맨스 영화라는 이 비키의 시각에서 바라봐도 재밌고 아니면 그냥 스펙타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화면만 바라봐도 재밌을 수 있고 이런저런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걸 해치는 게 호반 호스거든요. 그래서 반전을 반전이라 부를 수 없고 스포일러를 스포일러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 구태연한 스토리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재미없지만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볼까 보지 말까 볼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아이맥스 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아이맥스에서. 그러면 별점은 3개 반 드릴게요. 저는 제가 다시 볼 거예요. 아이맥스에서. 그래서 볼이고 당연히 볼이고요. 별점은 아까 3개였는데 한 개 더 드릴게요. 4개. 저는 호반 호스를 싫어하시는 분만 아니라면 볼 그리고 특히 아이맥스로 좀 보시길 권하고요. 호반 호스를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보지 말. 이렇게 하고 별점은 3개 주겠습니다. 아, 호바노스 좋은 말이다. 아니 우리 그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우리 3명에게 하나의 그 라이센스 마치 그 007 라이센스 투 킬처럼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호자 호보를 화노라. 제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방송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편집할지도 몰라요. 해석을 안 하는데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어. 허허 이 사람이 호자 호부. 호자 호보. 호자 호보. 좋은 말이죠. 내리는 호보 호자. 호랑이 아들과 호랑이 보자기? 그렇죠. 간접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너 또 이수경 파워 트러블 FM에 메이커. 너 트러블 메이커 또 하려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수경 파워 FM에 그 EJ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EJ 팬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EJ 이 박사가 며칠 전부터 조간 브리핑 게스트로 나오십니다. 깜짝 놀랐다. 아침에 며칠 전에 출근하는데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낯익은 인물이 저 건널면서 건너와.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우리 옆집 사네. 거의 우리 그 옆집 살더라고. 완전 한 동네 주민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들 오셔서 들어주시고 응원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거 마치고 오더라고 퇴근하는 집으로. 길이었겠죠. 퇴근하는 길이고 나는 이제 출근하는 길이고 딱 맞췄어 이 작가랑. 아주 방송 진행 잘하시고 어쨌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방송. 이거 처음에 이승훈 PD가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 팟캐스트도 몰랐는데 우리 이 작가님 어쨌든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자, 글 많이 남겨주시고 잘하시더라고. 다음 주 영화는요. 사실 저희가 딴 영화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 의미 있는 영화인 저 놀이개라든지 뭐 공정사회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게 오전 11시에 방송되니까 19금 영화는 당분간은 피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송포유라고 영화 있거든요. 그 노인 부부 얘기인데 또 이 호프스프링스에서 또 노인 부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송포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 전설의 주먹도 19금이죠.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이 19금 아니지 않아요? 19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전설의 주먹 할까 그러면? 그거 해야 송포유는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그거 한데 재밌을 것 해야 같긴 해요. 본부장님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주먹의 전설을 해야 전설의 주먹을 해야. 전설의 주먹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전설의 주먹 할까요? 잠깐만요. 19금인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네네. 지금. 전설의 주먹만 확인하고. 정선임 작가 혹시 모르나요? 19금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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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포유 하는 걸로. 송포유 할게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그 별점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점은 별 1개, 당신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낭비하는 최선의 방법 아메리칸 북두권이고요. 별 2개, 웬만하면 보지 말 것. 별 3개, 보든가 말든가. 별 4개, 보면 시간은 간다. 별 5개는 돌침대급 영화다. 이 영화는 정말 돌침대급이다. 그럴 때 별 5개 드리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블리비언 1시간 53분 정도 녹음했는데 오늘은 저 사연 소개가 너무 길어서 영화 얘기가 안 길었냐? 그러면 영화 얘기도 길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근데- 알찼던 방송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또. 알차긴 한데 자짜시 좀 아쉽다. 잔 건 너무 잔 것 같고. 76번 들어나고 22번. 어. 잤다니까. 메탈 피너스. 잤다니까 진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캐릭터 스틸러야. 저 시네타운 19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49회 맞죠? 49회 여기까지 하고요.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